여러분들 처음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어떤 지방자치, 그러니까 어떤 큰 시에서 생명사랑학교라는 이 타이틀로 강의하는 경우를 저는 사실 처음 봤고요. 그래서 이 시흥시에 굉장히 뭔가 새로운 어떤 바람이 불고 있구나. 그런 게 굉장히 저는 사뭇 기대가 되더라고요. 근데 오늘 여기 오기 전에 제가 뉴스를 이렇게 보는데 밑에 자막에 우유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가지고 그 마트에 불을 지른 40대 이야기가 딱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이게 우리 현실의 이야기가 아닌가. 우유 대금이 지급이 안 돼서 그 버럭한 게 이제 참다 물론 참다가 참지 못해서 불을 지르게 됐겠죠. 그런 사회의 현상에 대해서 우리는 지금 어떻게 봐야 될까? 그게 과연 생명하고 어떤 관계가 있을까? 이런 이야기들을 여러분들이 그동안 쭉 많이 들어오셨을 거예요. 근데 오늘은 여러분들이 그동안 들어왔던 이야기하고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제목은 이러하여. 여러분이 정말 울고 싶을 때 많죠. 그러니까 오늘도 아마 여러분들 댁에서나 아니면 사무실에서나 정말 참지 못하고 버럭 화를 내고 싶고 그 다음에 또 뭔가 울고 싶고 웃지 못해 참아야 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우리 살다 보면.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내 자식이 나에게 뭔가 하소연할 때 나는 뭐라고 대답해 줘야 될까? 그런 경우를 많이 보다 보니까 제 경우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차라리 울지 말고 저기 피어있는 길가에 아무나 피어있는 그 꽃을 보아라.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 얘기를 하게 된 동기는 사실은 오늘 이제 이 강의를 들어가게 되면 저희 얘기가 먼저 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을 이제 뵙게 되면은 아마 여기 이제 그 화면에는 여러분들의 얼굴이 안 나올 거고 여러분 얼굴이 저희 얼굴을 투영해서 반사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좀 활짝 웃도록 여러분들도 좀 같이 웃어주기를 정말 바라겠습니다. 저는 우선 여기하고 전혀 생뚱한 실은 전공을 했습니다. 대학에서 물리학을 전공했고 그 물리 선생님을 중고등학교에서 한 10년을 했어요. 근데 사람이라는 게 왜 그렇잖아요. 살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자기 인생을 확 뒤집어 놓는 터닝 포인트가 있게 마련 아닙니까?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경우가 있을 것 같아요. 한결같이 한 길로만 걸어가지 않고 뭔가 사람이 이렇게 갔는데 그 길에 뭔가 꽂혀가지고 자기 인생이 확 뒤집어지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제가 바로 그랬어요. 저는 학교 이제 교사 발령을 받고 초임 때 이제 제가 취미생활을 하기 위해서 이제 부산에 이제 어느 스님한테 가서 서예를 배웠습니다. 근데 그 스님께서 하루날 차를 아주 진하게 우려가지고 저보고 나 먹어봐라 이러면 딱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차를 먹어보니까 빛깔은 새까맣고 맛을 먹어보면 굉장히 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그 녹차라 그러면은 뭐 세작이니 뭐 이런 등등 얘기 많은데 조선 때는 고차라고도 얘기했어요. 쓸고를 붙였어요. 그래서 그 고차라고 얘기한 것을 제가 처음 먹어본 거죠. 그래서 이렇게 쓰다고 하는 이 고차 얘기를 제가 여기서부터 오늘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고라고 하는 것이 너무 쓴 거예요. 너무 이 쓴 차를 제가 먹어봤는데 딱 뱉고 싶어요. 그렇지만은 선생님 앞이니까 차마 뱉지를 못하고 삼켰죠. 그리고 제가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차를 마시고 나서부터 한 1시간쯤 됐을까? 이 목구멍 안에서 뭔가 맛이 싹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맛이 저를 사실은 물리 선생에서 차 선생으로 인생을 전환시키게 된 겁니다. 그 맛이 정말 묘한 혀 끝에는 너무너무 쓰기 이럴 데가 없는데 내 속에 들어가서 다시 올라오는 그 맛이 표현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제가 이제 다시 차를 한번 공부해 봐야겠다. 근데 30년 전만 해도 우리 한국에는 차를 가르치는 아카데미가 없은 거예요. 고작 해봐야 뭐 절에 가서 스님들이 마시는 차, 그 다음에 차 이야기 그 정도 듣는 밖에 없었죠. 그래서 그때부터 진짜 몸소 우리 한국을 전부 다 뛰어다니고 걸어다니면서 차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거기서 이제 한 10년을 제가 이제 물리선생을 하면서 차 공부를 별도로 하다가 나중에 물리선생을 치우고 차 선생으로 본격적으로 이제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걸으면서 지금 이제 아까 우리 소개를 해주신 것처럼 제가 이제 실제 젊은이들을 만나는 그 현장에서 제가 차를 가르치다 보니까 어떤 것을 발견하게 되냐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길거리 나가 보세요. 시흥시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제가 생각이 들 건데 두 집 건너가 한 커피집 아닌가요? 우리 한국의 스타벅스가 상륙하고 나서부터는 전 도시 아니면은 정말 산간 오치까지도
커피집이 생기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학생들도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뭔가 정신을 차리기 위해서 진한 에스프레소 커피 한 잔 마시고 잘 때까지 과제를 하기 위해서 커피를 마시게 되는 거예요. 그런 걸 쭉 보다 보니까 야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구나. 그래서 얘들에게 도대체 어떤 심각한 상황이란 걸 얘들이 알까. 그래서 제가 차 공부하던 걸 다시 방향을 틀어가지고는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은 물의 얘기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오늘 얘기는 제가 사실은 여러분과 함께 할 것이 물과 그 다음에 꽃과 사람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는 거는 오늘 생명사랑 학교의 강의가 아니라 저의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들려드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들은 이야기를 아 이거 좀 쓸만하구나 싶으면은 집에 가서나 아니면 자기 이웃하고 꼭 같이 한번 나눌 수 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는 전부 이야기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야기라는 말은 어디서 나온 말이냐면은 귀에 내 귀에 약이 되는 것이 바로 이야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라는 말에서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들려드리는 이 많은 이야기들이 여러분이 들었을 때 귀에 약이 되고 그 다음에 머리에 도움이 되고 그 다음에 실천이 되면 가슴에까지 약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렇게 만약에 좋다면은 나 혼자서 삼킬 이야기가 아니라 주변에 같이 공동체와 함께 나누자 하는 것이 사실은 저희 이야기의 본질적인 실천적인 항목이 아니냐 그렇게 얘기하고 싶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이 젊은이들에게 물을 좀 마시게 하자. 근데 이미 우리 젊은이들은 커피에 진한 맛이 길들여 있다 보니까 밍숭밍숭한 물만 갖고는 성이 안 차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시 시작한 것이 그래 물에다가 꽃을 띄워보자. 그래서 이제 우리의 온 산하를 꽃을 찾아서 다니기 시작한 것이 10년입니다. 그래서 10년 동안 쭉 다니다가 이 꽃에는 어떤 효능과 여러분이 보통 꽃 하면은 색깔과 아름다움 이런 것만 되게 향기 생각하잖아요. 근데 오늘 한번 들어보세요. 많은 이야기 중에서 제가 몇 가지의 꽃들 가지고 그 꽃 속에 숨어 있는 우리 사람들을 물컹물컹 자극하는 이 이야기들을 여러분이 한번 들어보실 필요가 있는데 그래서 그걸 제가 10년 동안 듣다 보니까 실제로 이 꽃들에서 얼마나 많이 사람을 살게 만드는 힘이 있는가 이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까 소개받은 그 책도 내게 됐고 젊은이들에게 물을 마셔야 된다. 그럼 이왕이면은 물에다가 꽃을 띄우면서 나를 살아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보자 하는 것이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는 오늘 핵심 이야기인데 오늘 물 얘기를 하려 하다 보니까 하늘에서 물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죠. 그동안 사실은 여러분들 뭐 마른 장마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물이 없었거든요. 근데 오늘 저는 참 고마움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뭐 장맛비 하면 아이고 지루해 길어 하지만은 오늘의 이 비는 정말 단비가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고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물 얘기를 이제 들려드리면서 많은 사진을 이제 여러분들이 보실 겁니다. 그러면서 이 사진은 제가 따온 사진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 산하를 돌아다니면서 찍어온 사진을 여러분과 같이 이제 나눌 건데요. 이 바다는 여러분들이 우리나라 동해, 서해, 남해 중에 어디일 것 같아요? 착 봤을 때. 남해요? 왜 남해라고 생각이 드나요? 다 남해인가요, 여러분들? 동해? 동해 같아요? 서해? 지금 이제 우리나라의 모든 바다가 다 나왔어요. 동해, 서해, 남해. 근데 이 바다를 가만히 여러분이 보시면은 일단은 동해는 아닐 것 같은 생각이 들죠. 아까 동해라고 하는 분이 약간 머쓱해하지만 아무튼 동해는 아닐 것 같아요. 왜요? 뭔가 바다가 잔잔하고 이 바다를 보면은 뭔가 자기가 어미의 모성으로 품어주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이건 서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한반도가 동남서가 다 바다의 특색이 있어요. 근데 저는 제 개인적으로 서해를 참 좋아하고 이거는 서해 장봉도에서 찍은 바다 사진입니다.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냐면은 여기서부터 우리는 시작하는 거예요. 인간의 생명은 바로 물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뻔히 다 알잖아요. 여러분이 지금 뭐 테이블 위에 이렇게 물을 마시기도 하고 이러는데 밥은 안 먹고 며칠을 살 수 있지만 물은 안 먹으면 살 수가 없죠. 우리 인간의 몸에 되게 그 물은 몇 퍼센트를 차지하나요? 여러분은 역시 시흥이라서 역시 다르네요. 생명에 대해서 뭔가 관심 있는 사람은 내 몸속에 물이 얼마만큼
얼마만큼 저장되어 있는가부터 알아요. 약 70% 맞습니다. 자, 그런데 그럼 인간의 몸에 70% 저장되어 있는 이 물을 우리가 인간 생명하고 어떻게 연관 지을 수 있는가, 그 얘기를 제가 조금 들려드릴 테니까 들을만 하면 기억했다가 꼭 아까 같이 뭘 했죠? 나누라고 했어요. 꼭 나누세요. 여러분들 좋은 머리로 쫙 기억을 하셨다가 너무 이렇게 쓰려고 하지 마시고 기억하셔요. 일단 우리는 생명은 바다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이건 우선 상식적으로 제가 먼저 얘기를 들려드리고 싶은 것이, 우리 인간이 생기기 이전에 옛날에 지구가 먼저 생겼다 그랬죠. 뭔가 우주의 폭발에 의해서 뭔가 별이 뜨끈뜨끈한 게 생겼는데, 이게 우주 공간에 있다 보니까 외부는 차요. 안에는 뜨끈뜨끈하게 막 용손숨 치는 마그마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 뜨거운 것은 찬 것을 향해서 뚫고 나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팽창돼서 막 나와요. 그러면은 이게 화산이 되고, 그러면 뭔가 위로 솟아오르고, 그 다음 움푹 파인 곳이 있죠. 그러면 여기서 나온 가스 같은 것이 우주 공간에 나가다 보면은 우주 공간은 차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 비 내리는 원리하고 똑같은데, 여기서 뜨거운 열기가 올라갔다가 차지면 어떻게 되나 여러분, 뭐가 될까요? 바로 오늘 같은 비가 되는 거예요. 그 비가 내려서 움푹 들어간 곳에 머뭅니다. 그 머물면 뭐가 되죠? 바로 이와 같은 바다가 되죠. 그래서 이 바다 속에 애초에 생명은 없었는데 약 30억 년 전쯤에 바다 속에 뭔가 생물이 생겼다. 그러다가 3억 년이나 1억 년쯤 전에 이 바다 속에 있는 생물이 무트로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그 바닷속 생물이 인간이 되었다. 이렇게 자연과학자들은 얘기를 합니다. 물론 여기서 여러분들은 그 종교를 가진 사람은 자기의 어떤 그 신앙에 의해서 인간 생명의 탄생을 얘기하겠는데, 제가 얘기한 거는 일반적인 학문의 차원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과학자들이 왜 인간이 바닷속에서 나왔다고 무슨 근거로 얘기를 할 수 있어? 한다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여기 지금 앞에 이제 우리 작은 어린 아기가 있고요. 그러면은 모든 생명은 태어날 때 어미의 몸속에서 10달 동안 머물렀죠. 그럼 어미의 몸속 안에 뭐가 있었던가요? 양수라고 하는 물이 있었죠. 그 양수의 물과 그 다음 인간의 몸에도 책이 있어요. 무려 180리터 정도의 물이 있습니다. 그 물이 있고, 그 다음에 바닷속에 있는 거북이나 그 다음 옆으로 기어다니는 개나 가오리나 이런 책을 조사해 봤더니 실제로 나트륨이나 염소나 이런 이온의 농도가 거의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아하, 인간은 역시 바닷속에서 올라온 바닷속 생물이 변화된 것이 인간이로구나 하는데, 웬만한 사람들은 다 납득이 간다 그래요. 자, 그러면 그와 같이 나온 인간의 생명에 대해서는 이미 서양의 역사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 물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서양의 신화는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야죠. 일반적으로 인간의 탄생을. 여러분들은 이 사람을 누구로 알고 있죠? 누구로 알고 있죠? 비너스를 알고 있잖아요. 너무너무 아름다운 8등신의 여인으로 비너스를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너스의 본명은 아프로디테라고 얘기를 해줘요. 이게 뭐라고 그럼 무슨 관계 있느냐 하면은, 여기 이 비너스의 탄생 이전에 우리나라도 고조선에 뭐 이미 우리 건국 신화에도 보면은 당군의 신화가 있었던 것처럼, 이 그리스 신화에도 보면은 서양에서는 애초에 인간 생명이 누구부터 시작되냐면, 혹간 여러분들이 약간 좀 관심 있는 사람은 들었을 것 같은데요. 대지의 여신인 가이아라고 하는 여신이 있었어요. 이 가이아가,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신화는 인간의 생각으로 납득 안 되는 정말 이상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 게 바로 신화잖아요. 이 가이아는 자기 혼자서 생산을 합니다. 자식을 잉태를 하고 자식을 탄생시켜요. 거기서 나온 아들 중에 한 명을 취해서 자기 남편으로 삼아요. 그래서 그 남편이 우라노스라는 신이었는데, 이 자기 아들인 우라노스를 남편으로 삼아가지고 다시 이제 잠자를 해서 또 많은 자식을 낳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옛날부터 사촌 이내는 결혼을 금하죠. 왜 그러죠? 그걸 우리가 보통 뭐라고 얘기하죠? 근친상간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왜 근친상간 하면 안 된다 그러나요? 왜 그러죠? 뭔가 이상한 생명이 탄생된다. 그게 이제 유전자의 어떤 현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마찬가지였어. 그러니까 이 가이아가 취한 자기 아들인 우라노스 사이에 태어난 아이들이 머리가 2개고 뭐 팔이 3개고 막 이상한 기형적인 변종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남편이 우라노스가
그 아들이 저는 왜 머리가 둘이고 쟤는 왜 팔이 셋이고 하면서 막 가이아를 구박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러면서 쟤를 없애라 하면서 이 남편이 계속 이 아내를 핍박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기 어머니들 많이 계시는데 내 아들이 설마 기영이라고 하더라도 그걸 없앨 수 있나요? 못 없애는 게 바로 엄마 아닙니까? 그래서 이 가이아는 막 참아요. 참는 걸 견디다 못해 어떤 아들인 크라노스가 자기 아버지를 참다 못해서 남근을 거세를 해버립니다. 거세를 해가지고 바다에 탁 집어던져요. 그게 바로 지금 여러분들 여기 거품 보이죠? 이 거품이 그 아버지의 남근에서 나온 정액이 둥둥둥둥 떠다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리스의 해변인 키프로스 섬에 가서 여기 쭉 모이더니 이 조개 껍질을 열고 한 여인이 탄생했다. 그게 우리는 세상에서 말하는 비너스인데 본명은 아프로디테. 아프로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거품입니다. 디테는 거기서 태어난 사람을 얘기하는. 그래서 아프로디테가 서양 신화에서는 사실 인간 생명의 출현이라는 얘기예요. 그럼 동양에서는 어떻게 얘기하냐? 동양도 마찬가지로 동아시아의 대만 쪽에 가면은 청궁대전이라는 그 설화가 내려오는데 그게 또 하늘의 신들이 막 싸우면서 하는 게 있어요. 거기서 인간의 탄생이 아부카허라는 여인도 역시 바다에서 탄생한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애초에 생명의 기원이 뭐와 뗄래야 뗄 수가 없다? 물과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얘기부터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이 지금도 저기 어머니 이제 물을 마시면서 이제 얘기를 듣는데 아까도 제가 했지만 우리는 물을 마시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생명의 기원이 물이기도 하지만 인간의 몸이 70%가 이긴 이전에 남자의 정자와 여자의 난자가 결합해서 수정이 돼요. 우리가 이제 혼인을 하고 그러면 수정이 되는 순간부터 생명은 시작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수정하는 순간에 물이 얼마냐면 99%예요. 거기서 1%만 인간의 유전자가 형성될 그런 기본 매질이 되고 그러다가 아이가 태어나와요. 탁 태어나는 순간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아이 남의 아이 할 것 없이 갓 태어난 아이가 미운 아기 있던가요? 있어요? 없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아기는 태어나자마자 몸에 물이 85%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눌러도 우리처럼 들어가거나 주름이 없죠. 탱탱해요. 아기들은. 이렇게 꽂아봐도 금방 튀어나와요. 그 정도로 물이 풍성한 애인데 태어나오면서 우리는 늙어갑니다. 늙어간다는 건 이제 여러분들 다르게 얘기하면은 내 몸에서 뭐가 부족해진다? 물이 부족해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물을 제대로 마셔주고 물을 얼마만큼 양껏 마셔주면은 노화를 일단 방지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저기 이제 제 어떤 선생님은 이제 물을 마시겠다는 게 각오가 벌써 보이기 시작하는데 아무튼 우리 85%의 아기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여러분이 인생에서 한 3회 사이클을 볼 때 가장 이쁠 때를 우리는 낭낭 몇 세라고 얘기하나요? 낭낭 18세라 얘기하잖아요. 그 18세부터 인간은 꺾어지기 시작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18세부터 급속도로 갈증이 생기기 시작한다는 게 내 몸에서 수분이 엄청나게 고갈되고 빠져나간다는 얘기죠. 그러다가 50% 정도 미만 떨어지면 그때는 사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을 자꾸 마셔줘야 되고 하는데 지금은 우리가 어떻는가요? 모든 인류의 역사를 바라보게 되면은 물과 함께 따라가는데 고래로부터 지금까지 맹물만 마셔온 게 아니에요. 인간의 문명은 강을 중심으로 해서 문명이 발달되죠. 옛날 메소포타미아 문명, 황하, 그 다음에 마야, 아스테카 이런 문명들이 쭉 이 지도 펼치전 지도에서 생기는데 물만 먹지 못하다 보니까 나중에 나온 것이 뭐냐면은 이 지역에서 바로 뭐가 나오느냐? 세계 3대 기호 음료 중에 첫째가 여러분들 뭐라고 생각이 들어요? 바로 커피죠. 여기서 혹시 여러분들 중에 커피는 난 절대 안 먹는다는 사람이 있나요? 다 마시는군요. 제가 어디 가서 이 강의를 하고 딱 끝났더니 그 중에 한 명이 뭐라느냐. 저 이제부터 하루에 커피를 5잔으로 줄이겠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기껏 줄인다고 하는 것이 5잔이에요. 한 잔도 아니고 2잔도 아니고 5잔이에요. 그럼 그동안 몇 잔 먹었냐. 하루에 8잔 정도는 먹어줬다. 우리 젊은 20대가. 그러니까 너 왜 그렇게 20대 커피를 그렇게 줄창 먹었냐니까 아침에 눈이 안 떠져서 일단 먹어요. 밥 먹고 나서 입이 텁텁해서 먹어요. 그 다음 11시 강의에 졸음이 와서 먹어요.
밥 먹고 와서 저기 소치를 위해서 마시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하루에 7, 8잔이 기본적이더라. 그럼 여기서 오는 현상들이 어디 있느냐 하는 나중에 제가 얘기할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아시아 쪽에서는 뭐가 나왔을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에? 그렇죠. 차가 나옵니다. 이 아시아 쪽에서는 차가 나와요. 그 다음에 저기 아메리카 지역에서는 뭐가 나올 것 같아요? 콜라? 콜라라는 대답이 어디 가다 나와요. 콜라 좋아하세요? 근데 짐작은 되죠? 근데 콜라는 일단 아니에요. 인류의 3대 기업음료 중에 커피와 차와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와인? 와인은 음료보다도 기업품에 들어가요. 술 종류이기 때문에. 에? 누가 뭐라고요? 야, 제가 어디 가도 이렇게 단박에 답이 나온 경우가 없어요. 역시 시영의 수준을 굉장히 제가 높이 평가. 맞습니다. 이거 대답 정말 안 나오는데 오늘 여러분 나오네요. 코코아 음료입니다. 이 세 개가 남녀노소 불문하고 세계 인류들이 가장 즐기는 3대 기업료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이 가만 보세요. 이 세 가지는 공통적으로 무엇이 있을까요? 뭐가 있을까요? 물? 그렇죠. 당연히 물로 마실 거니까 물이죠. 근데 이 성분이 모두 카페인이 있다는 거예요. 이 카페인을 제가 이제 오늘부터 여러분들에게 계속 이제 지금 1시간 반 동안 강조를 할 건데,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들려드린 얘기는 30년 동안 제가 공부해왔던 거는 여러분들은 1시간 반 동안 싹 빼먹는 거예요. 아주 축약을 해가지고. 저는 실제로 이 새 음료를 찾아서 다녔어요. 이 현장을 찾아갑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 세 가지의 전설을 삼지만 제가 그냥 팁으로 들려드리겠는데, 이 커피 같은 경우는 어떻게 전설이 시작되냐면은 기원이 아프리카에 지금 여러분들이 그 빈곤으로 허덕이는 나라 하면은 여러분이 누가 딱 떠오르나요? 어느 나라가 떠올라요? 빈곤으로 허덕이는 아프리카의 어느 나라? 수단? 좋아요. 에티오피아. 여러분들은 질문하는 대로 대답이 나오는 에티오피아예요. 에티오피아의 어떤 카파라는 지역에 양치기 소년으로부터 그 전설이 시작됩니다. 이 양치기 소년이 하루는 양들이 이렇게 염소들이 잘 때 자기도 낮잠을 자려고 하는데 하루날 보니까 이 염소들이 잠을 안 자고 막 펄펄 뛰어다니는, 도대체 쟤들이 왜 저러나 했더니 키가 나지막한 관목인 나무에 가서 빨간 열매를 뜯어먹는 거예요. 그래서 쟤들이 먹는 것 보니까 내가 먹어도 죽지는 않겠지 하고 뜯어 먹어봐요. 그랬더니 얘도 낮잠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열매가 이상한 거구나 이래가지고는 그때 당시 이 서남아시아 지역에서 여기로 건너온 그 이슬람 승려에게를 찾아갑니다. 가서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이 빨간 열매를 얘기를 했더니 이 승려는 자기도 역시 빨간 열매를 씹어 먹어봐요. 그랬더니 뭔가 씁쓸함하고 떨떠름하고 이런 게, 그렇지만 이걸 어떻게 먹어볼까 하다가 열매를 따다가 퓨리를 만들었어요. 냄비에다 넣고 그 열매를 죽을 끓인 거예요. 그걸 먹었더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뭐 신부님, 스님, 뭐 목사님 할 거 없이 모든 수행자들의 천적이 뭘까요? 잠인 거예요. 여러분 대답도 좀 못하셔도 됩니다. 예, 좋아요. 잠인 거예요. 근데 잠을 딱 날아나 자기 혼자서 기도를 할 수 있고 다른 사람 다 코 골고 막 돌고. 그래서 그 다음날 수도원의 모든 승려들과 함께 그걸 먹어봤더니 기도할 때 멀쩡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게 신의 음료다. 그리고 이 지역의 음료가 카파라는 이름이 힘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카파가 나중에 카페가 되고 커피가 되고 십자군 전쟁으로 유럽으로 건너가면서 커피가 전 세계를 휩쓰는 그런 동기가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차 같은 경우는 중국과 인도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중국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 당군 신화가 있듯이 중국에도 사망 오제의 신화가 있어요. 그 중에 농사와 약을 담당하는 신농이라는 황제가 있었는데 이 황제는 온데 세상의 모든 풀을 입으로 뜯어먹으면서 다니면서 식용이 가능한가? 약으로 쓸 수 있을까? 확인을 하고 다녔더니 약 70%가 독인 걸 발견하게 됩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전설로만 들으시면 안 돼요. 실제로 우리 주변에서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봄나무를 떠들 때 이게 독초인지 약초인지 잘 구분하셔야 되는 건 아시죠? 예를 들어서 곰취하고 동이나물하고는 생긴 것이 무척 비슷해요. 근데 아름답기는 동이나물이 더 이뻐요. 그래서 야, 요거 이쁘다. 식용이 가능하겠구나 하고 동이나물을 뜯어 먹으면 바로 병원을 가야 돼요. 근데 곰취는 이름 마냥 생긴 것도 진짜 곰스럽게 생겼죠.
그래도 우리한테 몸에는 좋아요. 그런 식으로 이 신농은 세상의 풀들에 중독돼 있을 때 전설은 어디선가 반드시 어디선가 호련히 잎이 하나 자기 입으로 날아들더니 정신이 번쩍 들었다. 이게 보통 전설이잖아요. 그래서 차가 나왔다 이런 얘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세 번째 그 코코아 열매는 바로 제가 사실은 이 코코아 열매를 찾아가기 위해서 멕시코를 찾아갔습니다. 근데 멕시코 얘기는 좀 이따 하겠지만은 거기는 실제로 코코아 나무의 발상지예요. 그래서 옛날 마야 문명이나 아스테카 문명 때 그 원주민들이 전쟁을 나가면은 이 코코아 열매를 그 열매를 가루를 빻아가지고 여러분들 멕시코에서 굉장히 매운 소스가 뭐죠? 드디어 여러분이 대답을 안 하는, 대답을 못 하는 게 멕시코에 매운 소스 있잖아요. 칠리가 있잖아요. 칠리가 있죠. 역시 여러분들은 대답이 나오는 결국 이게 칠리랑 섞어가지고 힘을 불끈 내가지고 전쟁에 가서 승리하고 돌아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는 다 뭔가 정신을 들게 한다 하는 것이 공통점으로 보이죠. 자, 그래서 이 카페인이라는 얘기를 여러분이 보게 되는데 이 보세요. 지금 우리 젊은이들이 하루에도 몇 번이나 찾는 커피를 갖고도 안 되면은 뭘 찾죠? 에너지 음료를 찾아요. 에너지 음료는 카페인이 무진장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커피에 들어있는 카페인보다 훨씬 더 많은 것으로서 자기의 정신을 깨워준다는 이런 이미지 표시되는 이 많은 것들을 우리 지금 먹고 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가지로 제가 아까 뭐 멕시코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콜라 얘기를 제가 잠깐만 이것도 팁으로 드릴게요. 코코아 열매를 찾아가서 멕시코 시티를 갔는데 멕시코는 건널목마다 한 블록마다 이렇게 큰 코카콜라 대형 간판이 있고 여러분 보세요. 여기 자판기가 하나 둘 셋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어요. 이게 웬만하면 시흥시청 앞에 하나 시흥경찰서 앞에 하나 건널목마다 다 하나씩 있어요. 그리고 아이고 어른이고 할 거 없이 다 코카콜라를 들고 다니거나 돈이 좀 없으면 펩시콜라를 먹고 그리고 제가 어떤 민가에 가서 밥을 먹을 때 이게 장면입니다. 동양인이 와서 밥을 먹으니까 동네 사람 다 모였어요. 저를 구경하느라고 이제 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또띠아도 먹고 하는데 지금 여러분 요거 글자 보이나요? 몇 리터라고 나와 있죠? 혹시 앞에 계신 분들? 2점? 요거 지금 2.5리터예요. 우리 한국에 코카콜라 2.5리터 있습니까? 피자 시켜봤자 기껏 크게 오는 거 보통 얼마죠? 1.5를 능가하지는 않죠. 10사람이 모여서 밥을 먹는데 2.5리터짜리 코카콜라를 2병을 딱 나눠놓고 밥 다 먹으니까 저게 싹 없어요. 이거 싫어하는 사람은 요거 리몬차라는 그 멕시코 전통 음료를 먹긴 해요. 근데 이런 걸 먹고 나와서 내가 아프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교민들을 한번 찾아가 봤어요. 교민들이 사는 교회를 찾아갔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 여러분 혹시 이런 얘기 알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한국 사람이 달나라에 가도 세 사람만 모이면은 이걸 만든다. 세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절대 모를 것 같아. 아무리 시흥 사람이라도 이거는 모를 것 같아. 달나라에 가도 한국 사람이 모이면은 만드는 세 가지. 첫째 뭘까요? 교회 맞아요. 이제 눈치 빠른 사람 벌써 교회 나왔어요. 교회 만들어요. 실제로 외국의 소수민 우리 교포들이 적게 사는 곳은 교회 목사님이 부동산 소개도 하고 뭐 온갖 걸 다 해요. 교회 맞아요. 두 번째는 뭐가 있을까요? 에? 경로당? 아, 그것까지는 아니더라고요. 거기까지는 아직까지 연로한 분이 안 계셨어요. 네? 교육? 교육은 목사님이 시켜요. 그러니까 일단 교회에서 교육까지 다 시켜요. 우리 한국의 현실을 생각해 보세요. 어디 가도 있는 것. 네? 노래방? 요리사? 고스톱? 이제 뭐 온갖 게 다 나오기 아직 온갖 게 다 나오는데 아직은 그것까지 아니고 크게 생각한다면 자, 두 번 교회가 하나 있고요. 하나는 호남향후회가 있답니다. 호남향후회가 있고 세 번째는 뭘까요? 맞습니다. 저기 원장님 해병대 전후회가 있대요. 내가 그걸 듣고는 진짜 멕시코 갔더니 그 세 가지가 다 있어요. 그래서 한 날은 내가 진짜 그 어느 한인 교회에서 딱 모여를 했더니 이 여러분들 한 2배 정도가 모였어요. 거기서 제가 이 강의를 했어요. 우리 한국인 교민들도 커피를 줄달아 마시고 사실은 멕시코 시티 같은 경우는 해발 고도가 높아서 카페인 음료를 먹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여러분들이 혹시 이제 앞으로 뭐 티벳에 가거나 아주 높은 산에 가면은 카페인이나 물은 필수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그 사람들이 커피를 먹고 아이들은 막대사탕을 먹고 콜라를 먹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현실에 제가 이제 굉장히 걱정돼서 얘기했던 부분이 바로 이제 여기서 이제 본격적인 얘기 나오는데, 아까 젊은이가 하루에 5잔으로 줄이겠다고 한 애가 하루에 마시는 커피의 양이에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까지 내려가요. 근데 이 카페인이 적당히 먹으면 좋아요. 특히 어떤 경우가 좋으냐면은 내 몸에 부기가 너무 심하다, 그 다음에 신장이 안 좋거나 할 때는, 여기 물론 의사 선생님도 계시긴 하지만 이뇨작용을 해줘요. 소변을 쉽게 나가게 해주는 그런 이점도 있어요. 그리고 학생들이 공부할 때 정신을 좀 각성시키기 위해서 하는 중추신경 흥분작용을 해줍니다. 그런 건 좋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 여러분들이 겨울에 굉장히 발작적인 기침이 날 때는 적당한 따뜻한 카페인 음료를 먹어주면은 해소 천식을 좀 낫게 해주죠. 선생님 맞나요? 네, 그래요. 그런데 문제는 심하게 먹는 거죠. 우리가 지금 하루에 커피를, 여러분들도 여기서 지금 내가 하루에 커피를 몇 잔 먹던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커피만 먹나? 아니야. 나는 중간중간 차도 마셔. 그 다음에 또 내 아이가 초콜릿 음료 먹을 때 같이 먹었어. 뭐 이렇게 등등 생각한다면은 내가 하루에 섭취하는 카페인 양이 얼마나 될까? 근데 이 소변이 너무 심하게 나가면, 특히 우리 대한민국 아줌마들이 정말 좋아하는 세박자 커피는 여러분들 아침마당 끝나면서 먹는 동네 커피잖아요. 근데 그걸 자꾸 먹다 보면은 소변이 나갈 때 내 뼛속에 칼슘까지 함께 갖고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골다공증이 나올 수가 있다는 그런 것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가 보통 카페인을 너무 심하게 먹으면 이런 현상들이 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 이 강의 시작 전에 어떤 그 우유대금을 받지 못한 40대 젊은이가 화가 홧김에 마트에 불을 질렀다. 그 다음에 요즘 성질 찾지 못하고 막 차를 갖다 어디다가 들이박죠. 그런 조급증이 나거나 이런 사람들은 만약에 여러분 주변에서도 태생적으로 다혈질은 뭐 어쩔 수가 없겠지만 갑자기 그 사람이 너무 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그 사람이 막 조급증, 빨리빨리를 참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 경우는 그 사람의 음료를 한번 보세요. 걔가 카페인을 너무 많이 먹는 거 아니야? 한다면은 카페인을 좀 자제시키고 물을 마시게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자급증이나 심하면 너무너무 많이 먹으면 헛것이 보이기도 하고, 물론 잠을 못 자는 거는 여러분 당연히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막 손떨림, 그 다음에 심장이 벌렁벌렁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현상들이 생기죠. 많이 먹으면은 먹은 것이 매식매식하고 막 토하고 싶고, 이런 여러 가지 카페인을 너무 심하게 섭취할 때에 오는 부작용들을 우리는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이 여러분들이 내가 우울하다, 우울해서 커피 한 잔, 술 한 잔, 이게 오히려 더 우울증을 더 부추긴다는 걸 알아야 되는데, 만약에 주변에서 참지 못하고 성격이 갑자기 막 버럭도사가 되고 그 다음에 조급증이 심하고 우울하고 이런 사람들 경우는 지금부터 하는 제 얘기를 정말 좀 잘 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을 하루에 암만 못해도 2리터에서 2.5리터를 먹어줘야 돼요. 그래서 제가 얘기할 때는 그냥 물만 먹는 것보다 이왕이면,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물 먹는 것보다 물에다가 뭔가를 꽃을 한번 띄워보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꽃을 띄우면서 저는 이제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그 얘기하기 전에 우리 물은 내 몸에 뭐가 좋고 이 얘기만이 아니라, 탈레스라는 옛날 서양 철학자는 모든 만물의 근원은 뭐였다 그랬죠? 그거는 대답이 안 나와요. 딱 눈치만 봐도 물이잖아요. 그죠? 물이었다 그랬어요. 근데 동양에서 이미 기원전에 노자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지극한 선은 여기 지금 보면 나오는데요. 상선약수라. 지극한 선은 물과 같아서 수선이 만물이 부쟁이다. 물은 만물을 이롭게 하고 서로 다투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물이 흘러내리는데 큰 바위가 있어요. 그러니까 물은 바위를 뚫고 가던가요? 바위를 피해서 가죠. 그래서 강이 직선으로 흐르지 않고 강은 사행으로 흐르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이 다투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처중인 지소오다. 사람들이 머물기 싫어하는 곳에 물은 흘러가요. 사람들은 어때요? 지금도 가장 높은 데로만 올라가기 위해서 엄청난 경쟁을 하면서 우리는 남을 무너뜨리고 올라갑니다. 근데 물은 어때요?
낮은 대로 흘러가요. 그래서 노자는 고로 도와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노자가 말하는 도라는 것이 바로 생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오늘 계속 이야기하는 것이 물에서 생명성을 찾고 그 생명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배가시켜서 우리는 그 물의 생명성을 좀 마셔줘야 될 것인가 얘기를 하는 것이 바로 저와 함께 떠나는 꽃차 여행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꽃을 찾아 떠난 여행은 실제로 젊은이들에게 물을 마시기 위해서 꽃을 띄워서 마시게 하고자 하고 떠났는데 실제로 제가 이 중부지방부터 남부지방까지 온 산을 돌아가면서 느낀 것은 꽃은 꽃마다 얼마나 많은 이야기가 숨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여러분들 지금부터 몇 가지만 한번 같이 들어보도록 하자는 얘기죠. 아마 여러분들이 꽃 하면은 아름다워. 아름다움의 상징, 향기로워. 그래서 향기의 상징. 그 다음 색깔이 다 다양해 해서 아름다운 색깔과 향과 그런 것에만 여러분들이 보통 생각하는데 지금부터 얘기하는 거는 얼마나 많은 인간들이 꽃에다가 생명으로서 뭔가 염원을 했던가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이 알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는 거는 사람이 사실은 그래요. 신이 이 지구상에 가장 아름답게 만든 존재가 딱 두 가지가 있다. 뭘까요? 뭐야? 사람과 꽃입니다. 맞습니다. 사람과 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아름다운 사람이 아름다운 꽃을 만나면은 그 아름다움은 배가로 증복되는 거죠. 그 얘기들을 우리는 나중에 풍류와 꽃에서 내리사랑이 어떤 건가, 그 다음에 아름다운 치유와 신의 메시지, 그 다음에 간절한 인간의 염원이 이 꽃에 들어있다는 거를 우리가 지금부터 하나씩 이제 알고 넘어갈 거예요. 그래서 먼저 우리에게는 꽃을 얘기하면은 풍류를 먼저 얘기하게 되는데요. 여러분들 보통 풍류를 하면은 뭘 생각하시죠? 풍류. 예? 먹고 놀자? 예, 먹고 놀자 풍류 맞습니다. 예, 먹고 놀자. 아주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먹고 놀자죠. 근데 어떻게 먹고 노는 것이 풍류예요? 즐겁게? 멋있게? 아름답게? 보기 좋은 데서? 경치 좋은 데서 시간을 즐기면서 여유롭게 뭔가 한 잔도 하고 뭐 가야금도 듣고 이러면서 뭔가 운치 있게 노는 걸 우리는 보통 풍류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여러분들은 진짜 질문하는 대로 대답이 다 나. 우리가 보통 풍류라고 얘기를 해주는데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첫 번째 보여드리는 동백에서부터 실제로 동백꽃에 우리 역사적으로 숨어있는 풍류가 숨어 있어요. 그래서 풍류라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보통 바람풍자를 얘기하잖아요. 풍류. 근데 이 풍류를 얘기한 사람이 혹시 여러분들 누군지 아세요? 모르세요? 여기 지금 이 사람입니다. 제가 이 장면의 사진을 찍기 위해서 이 자리에 한 달 동안 3번을 내려갔어요. 한 번은 갔더니 봉우리만 올라오고 한 번은 또 가서도 안 되고 나중에 3번째 내려가서 이 장면을 찍고 왔는데 이분이 우리나라의 정신의 한 사상, 중국에서 안 건너왔어요. 풍류는 우리의 고유 사상입니다. 고유 사상인데 신라시대 때 여러분이 풍류하면 어떤 군인이 떠오르죠? 화랑이 떠오르지 않나요? 화랑이 뭔가 경치 좋은데 아까 저기 어머니 말씀하신 것처럼 경치 좋은 데 가서 자연의 호연지기를 연마하던 곳이 바로 우리가 풍류사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누구로부터 비롯됐냐면 바로 이분이에요. 이분. 밭에 다 된 모양이네요. 해운 채치원 선생이에요. 여러분들이 부산에 가면은 그 유명한 바닷가 이름이 해운대죠. 신라시대 때 이 채치원이 그 바닷가에 머물렀다 해서 해운대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해운대를 앞으로 혹시 가시게 되면 꼭 한 2월, 3월경에 부산을 한번 가시게 되면요. 이 꽃을 만나요. 이 꽃을 만나면은 동백이 폈네 이러고 돌아오지 마시고 제가 했던 얘기를 꼭 귀담아 들으시고 그 다음에 제가 여기서 들려드릴 수 있는 풍류의 몇 가지 노름도 가르쳐 드릴 테니까 꼭 같이 한번 해보세요. 채치원 선생은 그 해운대 동백섬에 저와 같이 딱 가운데 앉아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동백섬에 가도 주로 어디로 가냐면 그 노무현 대통령 당시에 에이펙 정상회담을 했던 누리마루라고 하는
관광 명소가 있어요. 거기만 가고 그다음 등대섬에서 와르르 와르르 왔다 갔다 하고 가운데 있는 동백섬에는 아무도 안 올라오더라고요. 그 가운데 동백섬 정상에 가면은 최치원 선생이 앉아 있습니다. 그게 이 선생이 바로 우리나라의 고유 사상의 풍류예요. 이게 바로 뭐냐면 생명이에요. 여러분들이 보통 생명하면은 경치 좋은 데 가서 즐겁게 먹고 마시고 시도 읽고 노래도 부르고 이러면서 뭔가 여유를 즐기는 것. 이것만이 풍류가 아니라 풍류라고 하는 것은 본래 생화생화예요. 생기고 변화하고 생기고 변화하고 바로 우리 인간의 삶이죠. 우리는 태어났죠. 나이가 들어가요. 물에 몸이 조금씩 빠져나가면서 머리에 주름살도 생기고 백발도 돼요. 이러한 것이 늙음이 추한 것이 아니라 생기고 변화하고 생기고 변화한다는 이 풍류를 바로 이 사상을 최치원 선생이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동백이 사실은 풍류의 꽃으로서 최고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경우가 있냐면 우리 왜 그 아기가 태어나지 못할 때 옛날에는 뭐 요즘이야 뭐 안 그렇지만 옛날에는 시어머님이나 친정어머니께서 내 딸과 며느리를 누구한테 데려갔나요? 아기를 점지해주는 사람을 누구라 그러죠? 그렇죠. 삼신할망한테 데려가요. 가서 구슬해요. 그래서 막 좀 어떻게 좀 생명을 좀 씨를 잉태하게끔 해달라고 막 간절히 바라죠. 그럴 때 그 삼신할망이 차리는 제상에 뭐가 있냐면은 동백꽃이 올라가 있어요. 동백꽃이 양쪽에 딱 있어가지고 이 그 무당이 그 동백꽃을 막 가져와 떨리는 손으로 막 갖고 와서 그 시어머니와 친정어머니한테 가져갑니다. 이거 살래 안 살래 이래요. 그러면은 돈을 많이 내놓으면 줘요. 그러면은 그 어머니가 이걸 가슴에 품어요. 그러면은 너에게 생명의 씨가 전달됐다. 이런 식으로 삼신할망의 그 굿에서 그런 것이 나옵니다. 실제로 동백은 생명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꽃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뭐 거문도에서 옛날에 그 어떤 게 있었냐면은 섬지방에는 습해서 피부병이 많았어요. 그래서 섣달 금음날에는 저 동백을 물에 뜨뜻한 물에 우렸다가 그 물에다 온 가족이 함께 목욕을 하는 습관이 있었어요. 한 얼마 전만 해도. 그러면서 이 여기서 생명을 찾기도 했는데 이 경우에 전설도 실제로 우리가 동백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특히 서양 사람들은 제포니카라고 그래요. 카멀레아 제포니카 얘기하는데 이게 일본에서 건너온 걸 알아요. 근데 우리나라 것이에요. 동백은 제주도부터 대청도까지 자라는 북한에는 없습니다. 근데 이 동백이 전설이 이런 게 있어요. 울릉도에 가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꽃의 전설을 몇 가지 좀 여러분들이 들으실 건데 부부가 너무너무 금슬이 좋았어요. 근데 이제 하루날은 이 남편이 무추로 건너가게 됐어요. 일이 생겨가지고. 근데 요즘처럼 백길이 좋은 것도 아니고 전화가 되는 것도 전부도 못하죠. 근데 떠나간 남편이 금방 돌아오겠다고 한 사람이 안 돌아오는 거야. 그랬더니 이제 이 아내가 바다에 가서 잘 무추를 바라보면서 언제 오나 언제 오나 일주일 만에 온다더니 왜 안 오나 소식이라도 전해주지 왜 안 오나 하면서 막 노래를 불러요. 그러다가 1년이 지나고 하다가 나중에는 너무너무 그리움이 지쳐가지고 아내가 뭐 할까요? 전설은 항상 죽어요. 죽었는데 또 전설은 항상 아내가 죽은 다음에 남편이 돌아온다는 거예요. 전설이. 사흘 만에 돌아와요. 돌아와서는 또 왜 죽었나 일주일 또 못 참겠더냐 막 이제 이러죠. 그러다가 매일매일 이 남편이 그 아내의 무덤에 가서 막 이제 우는데 하루날 눈이 내린 그 무덤가에 갑자기 빨간 꽃이 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게 그 무틀 바라보고 남편을 그렇게 애타워 기다리던 그 아내가 변해서 된 꽃이구나 하고 실제로 울릉도에는 그 민요가 내려오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들 이제 우리 젊은 학생들이나 이제 강의를 할 때 동백들 그런 이야기를 떠올리면서 꽃차로 마셔보십시오. 그렇게 얘기합니다. 실제로 이 꽃은 산다화라 그래가지고 한약재로 써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이제 인후통이 너무너무 심하다든지 한약에서는 그러니까 뭐 산다화라는 그런 이름을 써가지고는 이 동백을 약재로 쓸 때 뭐 그 어혈이 심하다든지 지혈이 안 된다든지 할 때는 그런 약재를 쓰기도 합니다. 근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권하고 싶은 것이 꽃차를 이야기나 기능성으로 먹는 것보다도 여기에 숨어있는 이야기를 같이 나누면서 마시는 꽃차가 여러분들이 정말 할 수 있는 그런 꽃차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와 같이 제가 지금 이제 동백 꽃차를 지금 보여드리는데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 하는 방법은 나중에 혹시 여러분이
시간 관계상 간담회 때 혹시 질문이 있어요. 이런 거 어떻게 만드냐? 이런 질문은 나중에 따로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보는 꽃은 사실은 제가 풍류 꽃차를 찾아 떠난 것이 바로 이 꽃 때문에 떠났어요. 뭐 같이 보이죠? 맞습니다. 매화입니다. 이거는 또 무슨 꽃이에요? 이것도 매화예요. 그러면 이 매화는 무슨 매화 같아요? 자, 같은 다 매화예요. 근데 이 매화는 무슨 매화일까요? 예? 홍매화 맞아요. 홍매화예요. 빨간 매화예요. 이거는 약간 연분홍 꽃잎이고 꽃받침이 팥죽 색깔이죠. 그래서 보통 매화는 세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 대표적으로 세 종류가 있어요. 첫 번째가 홍매입니다. 홍매는 언제 피냐면은 여러분이 보통 석가탄신이라면은 4월 초팔로 알죠? 석가가 깨달음을 얻을 때가 음력으로 섣달이에요. 섣달을 그래서 나벌이라고 얘기해요. 불교에서는 석가가 깨우치는 달 해서 나벌이라는데 그 나벌에 피는 꽃, 이 매화라 그래서 남매라고도 얘기해줍니다. 이 홍매는 그렇게 얘기하고 이거 지고 나면은 이 백매가 피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청매가 펴요. 그래서 근데 우리 홍매는 꽃차로 식용을 잘 안 해요. 주로 식용하는 거는 꽃잎이 하얀 색깔을 보통 많이 해주죠. 그래서 지금 이거는 이제 제가 책상머리에서 먹는 그 장면이고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여러분들이 보여드리는 것이 매화를 실제로 꽃을 띄우는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주변에 매화나무가 있다면 청매나무와 같은 것이 이런 지금 청매 보이죠? 이런 나무가 있다면은 집에서 꼭 한번 해보세요. 왜 제가 이 얘기를 들려드리냐면 우리가 보통 나이가 들어가면은 되게 나는 정말 나이가 들어가고 왕년에 나는 뭐 했는데 지금 뭐 해? 하면서 나이 들어가는 건 굉장히 통탄해하고 나이 들어가는 건 추한 것이야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그건 아니에요. 매화와 같이 산다면은 젊은 사람이 따라가지 못하는 것이 바로 매화의 품격이 나이 든 것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매화의 향이 어린 나무에서 느낄 수 없는 것이 늙은 고매에서는 거기서 나오는 암향이 대단합니다. 그래서 내 스승이 이 매화차를 먹어보라고 할 때 하루날 이 범어사에 가서 그 매화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날거로 바로 먹어도 돼요. 겨울이 지나고 난 꽃은 독이 거의 없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그래서 피기 전에 꽃받침이 있는 채로 뜯을 때 여러분 중요한 거는 꽃도 아픔을 느껴요. 그래서 절대 손가락으로 비틀다지 마시고 칼이나 가위로 하되 가장 좋은 거는 대나무 칼이에요. 꽃이 아픔을 겪지 않고 자를 수 있는 것이 대나무로 사선으로 자르는 그 죽창이 가장 잘 베어지고 고통도 안 주는 꽃이에요. 그 칼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이제 지금 이 경우처럼 생각하면 되죠. 이렇게 이제 봉우리진 부분을 이렇게 잘라가지고 냉동을 1년 내내 시켰다가 여러분이 뜨거운 물에다가 한번 넣어보세요. 실제로 한번 해보세요. 내년에 꼭 매화 피실 때, 필 때. 그러면은 뜨거운 물에서 매화가 이렇게 피어납니다. 피어나면서 향이 죽은 줄만 알았던 그 암향이 나와요. 그 향은 늙은 고매에서 최고봉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늙은 매화만큼 그런 암향을 지니고 산다면은 최고죠. 그래서 우리는 꽃을 통해서 인간들이 배울 것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를. 그래서 실제로 제가 환자들에게도 요즘 뭐 필링, 힐링, 뭐 치유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럴 때는 이런 꽃차를 실제로 갖다 주면은 뭔가 나중에 얘가 뭐 우울증이나 화병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어떤 꽃을 권한다는 얘기가 또 나오겠지만 이런 꽃차를 주면은 분명히 치유가 있어요. 제가 그 말기암을 가지고 있는 실제 그 사람들하고 같이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그냥 이야기하는 거하고 꽃차의 변해돼 가는 모습을 봐가면서 그 사람들이 느끼는 감정이랑은 굉장해요. 그래서 생명에 대해서 다시 긍정적인 희망을 갖기 시작한다는 걸 제가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강의를 들은 분들이 기억이 난다면 꼭 좀 한번 해주시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제 이 매화는 꼭 권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 것은 이거 무슨 꽃일까요? 진달래입니다. 혹시 이 산을 가보신 분 계십니까? 여러분 중에? 에? 어디? 어디 산이 제가 여러분에게 묻고 있잖아요 지금. 에? 맞습니다. 선생님 가보셨어요? 예, 강화도 고려산이에요. 어디 산입니까? 이렇게 물으시면 강화도 고려산이라고 대답을 하겠어요. 이 강화도 고려산을 가면은 이와 같이 온 산이 진달래색입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조금 여러분들에게 좀
잠시 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야 되고 배려해야 될 부분이 그 생명이 가진 분들 있죠. 생명을 가진 분하고 이제 같이 가니까 이 진달래색이 진달래색으로 안 보이고 부르죽죽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듣는 분 중에는 여성들은 생명이 없죠. 이제 그 반성유 중에서 이제 뭐 아들에게 이제 그게 잠재적인 유전이 인자가 하는데 이 남자들이 때로는 표현을 못해요. 저 색이 무슨 색인지. 자기 눈에는 푸르죽죽한데 남들은 다 진달래 색이 저러냐고 막 열광을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음지에서 도살인 사람은 이 색 자체도 나는 볼 수가 없구나 하고 절망에 빠지는 그런 경우도 있다는 걸 여러분이 아시고, 만약에 내 주변에 정말 생명을 알아서 색의 구별을 못한다면, 이 신이 창조한 이 아름다운 색을 구별을 못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 건가. 그런 것도 우리는 정말 나눠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진달래를 예를 들어서 인간은 어떻게 진달래를 바라보느냐. 옛날에 우리 진달래는 한창 못 먹을 보릿고개 어떻게 했죠? 먹었죠. 그래서 진달래를 다른 말로 뭐라고도 얘기해요. 먹을 수 있어서 무슨 꽃? 참꽃이라고 해서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에게 지금 뚝 뜨는 이 꽃은 무슨 꽃으로 보여요? 에? 철쭉이 맞아요. 지금 이 경우는 창덕궁에 있는 한 장면입니다. 그러면 여기 두 가지가 우선 크게 구분할 수 있는 것이 어떤 거예요? 이거는 먹고 저거는 못 먹고. 그럼 육안으로 구분하는 방법 뭐예요? 색깔이 다르기도 할 뿐더러 이거는 꽃이 먼저 피고 잎이 나중에 펴요. 철쭉은 꽃과 잎이 함께 펴요. 그것만 갖고 우선 구분해야 돼요. 근데 우리 학생들은 이걸 구분을 잘 못해요. 그래서 진달래를 먹을 수 있더라 해가지고 궁에 가서 이걸 실컷 뜯어 먹어요. 그래가지고는 배탈이 나서 막 얼굴 파랗게 돼서 이제 병원을 가죠. 자, 그래서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거는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참을 붙여요. 그럼 얘는 무슨 꽃이라 그러죠? 먹을 수 없을 때? 우리는 보통 먹을 수 없을 때 뭐를 붙여요? 개를 붙여요. 얘는 참꽃, 얘는 개꽃이래요. 같은 꽃으로 태어났는데 인간에 따라서 참자가 붙고 하나는 개자가 붙어요. 그러면 이 꽃들은 인간을 뭐라 할까요? 개 같은 인간 맞습니다. 개 같은 인간이라 하지 않겠어요? 그죠? 제가 이렇게 공식적인 자리에서 이렇게 막말을 해서 미안합니다만 꽃은 그렇게 얘기할까요? 모르겠어요. 꽃이 뭐라고 할지. 그치? 아무튼 우리는 먹을 수 있으면 내 편의에는 맞는 것은 극히 존중하고 못 먹으면 개자를 붙여요. 이게 바로 꽃으로 보는 인간의 대표적인 생명관으로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풍류에 관해서 계속 얘기를 하잖아요. 이 진달래 같은 경우는 풍류를 진달래꽃 같고 누가 가장 풍류 노름을 잘했냐면은 만해 한용운 선생이에요. 여러분이 한용운 선생 하면은 뭐가 탁 떠오르죠? 시 뭐죠? 님의 침묵이 떠오르잖아요. 아, 근데 여러분들 시영 여기는 굉장히 제가 강의하는 맛이 나요. 척 하면 착 나오고 이렇게 아주 주고받는 게 너무너무 좋아서 아주 제가 참 살맛이 나는데요. 한 3시간쯤 강의하면 좋겠어요. 이 만해 한용운 선생은 꽃싸움이라는 시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너는 긴 암수를 하나 들고 있고 나는 짧은 수수를 하나 들고 있겠다. 그래서 우리 둘이서 이 꽃싸움을 해서 이긴 건 당신입니다. 이런 시를 얘기를 합니다. 이게 우리 옛날에 어린애들이, 지금 우리 애들은 이런 싸움을 전혀 모르죠. 혹시 이런 싸움을 해본 적 있나요, 여러분들? 누가 해본 분 계세요? 아, 그랬어요, 진짜? 오, 여러분들 왜 실뜨기는 해봤죠? 근데 이 옛날 우리 조상들은 실뜨기 하기 전에는 이 수술이, 진달래의 수술이 워낙 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달래를 꽃받침만 잡고 꽃집을 이렇게 떼면은 꽃받침에 암술이 따라 나오면서 수술이 우르르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 암술이 굉장히 길어요. 그래서 이 술만 갖고 영희하고 철수하고 같이 이렇게 놀이를 해요. 그러면 어느 사람은 끊어질까요? 그죠? 그러면은 너가 이겼니? 내가 졌니?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게 이제 만해 한용운 선생은 꽃싸움이란 시에서 그와 같은 우리의 낭만적인 풍류를 얘기를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진달래 같은 경우는 참꽃으로서 얼마든지 날 것으로도 먹어도 될 수 있기 때문에 꽃차도도 먹고 화전어도 먹고 하는 그런 경우가 있었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의 이제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거는 왜 지금 이거는 뭐죠?
민들레. 왜 민들레를 제가 풍류 끝에 꽃의 생명 메시지 중에 하나로 갖고 왔냐면, 제가 앞에서 얘기했던 그 꽃 세 가지가 있었잖아요. 우선 동백이 있었고, 매화가 있었고, 진달래가 있었잖아요. 그 전설들은 보면은 다 누군가가 죽어서 태어난 것이 바로 꽃이에요. 물론 민들레도 역시 인간이 죽어서 태어난 꽃은 맞아요. 근데 아까 제가 동백의 얘기를 했고, 남편이 너무 열렬한 사부곡으로 생긴 거고, 그 다음에 매화 같은 경우도 보면은 그 매화도 약혼자가 먼저 세상을 떠나서 어떤 도자기 공예 가가 그 약혼녀를 그리다가 죽어가지고 아무튼 매화나무 뭐 이런 얘기 나오고, 그 다음에 바로 앞에 보이는 진달래 같은 경우는 진시성을 가진 나무꾼이 있었는데, 그 전설에는 보면 꼭 그 나무꾼이 선녀를 참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진달래도 그래요. 이 나무꾼이 하늘나라 선녀하고 결혼해서 거기서 달래라는 이쁜 색시를 낳아요. 이쁜 딸을 낳아요. 근데 달래가 너무 미모가 어떻겠어요? 당연히 뛰어날 거 아니에요. 선녀의 딸이니까. 뛰어나다 보니까 동네에 새로 부임한 사또가 자기 첩으로 삼기 위해서 막 이렇게 노력을 해요. 그런데 안 한다 해도 나중에 결국은 그 사또에 대해서 죽게 됩니다. 그 순간 나무꾼이 딸을 붙들고 막 할 때 갑자기 이 달래의 무덤, 달래의 시신이 없어지면서 하늘에서 막 꽃이 떨어져 가지고 나무꾼을 덮는다는 이런 무덤의 전설이 나와요. 그래서 이때 떨어지는 꽃이 나무꾼 진시의 성을 따고 달래 이름을 따서 진달래다, 이런 전설이 내려와요. 그래서 이렇게 애한이 많은 전설들이 많은데 민들레는 안 그래요. 그래서 저는 어디 가도 민들레 전설만큼은 모든 사람들에게 꼭 기억을 하라고 하는데, 이 민들레 같은 경우는 옛날에 역시 이것도 우리나라 꽃으로서 우리나라의 전설이에요. 옛날에 오공들이라는 어떤 마을에 오서방이 살았어요. 근데 이 오서방하고 역시 또 전설에는 다 또 부부가 금슬이 그렇게 좋아요. 뭐 왼순이 이런 소리 절대 안 하더라. 이렇게 사이가 좋았는데 이 오공들이 오서방하고 민시성을 가지고 이름이 들려인 이 아내가 이제 그 잘 살고 있었죠. 근데 이제 갑자기 전쟁이 나가지고 이 오서방이 전쟁에 나갔다가 전세했다 소식을 듣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되게 너무너무 금슬이 좋은 사람이 세상을 떠나면 그 배우자의 사명으로 오는 충격이 보통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민들레도 고민을 해요. 죽을까 말까, 막 내가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갈까 많이 고민을 하지만은 내 남편 오서방은 절대 내가 죽기를 원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어떻게라도 아직까지 살아야겠다. 그러면서 굳세게 살아냅니다. 정말. 그러면서 이제 마을 사람들을 막 도와가면서 살다가 자연의 생을 다 마치고 이 민들레가 사망을 하죠. 근데 이제 민들레 집 앞에 갑자기 이런 꽃이 피어나는 거예요. 마치 잎이 가시가 돋친 듯 작은 길섭해서 아무 데나 돋아나는, 그리고 야생이 굉장히 끈기가 강한 게 돋아나서 사람들이 아, 저거 민들여가 죽어서 난 꽃이구나. 그래서 민들여 하다가 이게 음이 전화가 되면서 나중에 민들레라는 우리 부르기 쉬운 이름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지방에 따라서 여러분들도 혹시 그 이 시흥에는 꽃이 뭔가요? 상징적인 꽃이? 시흥 꽃이 뭐예요? 응? 개나리예요? 맞아요, 진짜? 연꽃이 많긴 한데 뭐예요? 모르겠어요? 아, 무궁화 같아요? 이제 세상의 모든 꽃들이 이제 살살 나오기 시작. 아, 진짜 여러분들 꼭 한번 가서 체크해 보세요. 여러분들과 같이 너무너무 훌륭하고 이렇게 똑똑하신 분들이 시흥의 꽃에 대해서는 대답을 못 한다는 건 굉장히 수치스러운 거예요. 확실해요? 어디 나와 있어요? 검색해 봐서. 개나리 왜 개나리를 정했나요? 아이 학교에 붙어 있더라고요. 아, 그렇나요? 아, 그러면은 확실히 한 번 더 확인하시고 왜 개나리가 됐나. 그리고 제가 오늘 개나리 얘기는 안 해요. 개나리도 실제로 생명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은 병원에는 개나리 꽃을 심어야 된다는 게 저희 주장이고 지론인데요. 그래서 이 민들레는 마을에 따라서 어떤 걸 하냐면 이 민들레 꽃대를 요만큼 잘라요. 잘라가지고 애들이 어떤 놀이 하냐면은 이걸 가지고 갬박꿍 델꿍 갈꿍 이런 노래를 딱 하면은 이 민들레의 꽃이 탁 오므리면서 꺾어진다 그래요. 그게 이제 민들레의 어떤 그 강인한 혼이 그 꽃에서 나오는 것이다 하면서 애들의 옛날 어린이 놀이에도 그게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이 민들레 같은 경우는
전설도 그와 같이 강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차로 먹을 때도 보면은 민들레는 뿌리부터 꽃까지 하나 보실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전초를 다 약으로 써요. 그래서 뭐 효능도 여러 가지 다양한 게 많은데 여러분들이 제가 이 얘기를 했더니 한 어떤 기관에서는 자기네들 상징 마스코트로서 민들레를 삼았더라고요. 나중에. 그래서 너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냐 했더니 이제 그 책의 내용을 쫙 보고 읽어보고는 아, 민들레가 아무도 돌보지 않아도 아무 데서나 강인하게 피어나고 또 하나는 지 혼자 피어나는 게 아니라 무리지어서 피어나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여러 가지 공동체의 상징으로 삼기는 정말 좋은 꽃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민들레를 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주 생명을 상징으로서는 대단하죠.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풍요와 생명을 상징하는 여러 가지 이제 4가지의 꽃을 얘기했으면 지금부터는 꽃에는 정말 지극한 모성이나 부성이 숨어있는 내리사랑의 꽃들도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 내가 얘기하는 거 다 기억할 수 있겠어요? 네. 진짜요? 네. 좋아요. 그러면은 나중에 간담회 때 물어봤을 때 그 10분 새에 꼭 기억을 했는지 안 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내리사랑의 대표적인 꽃은 바로 이거예요. 뭐죠? 난입니다. 꽃 중에서 보통 여러분이 꽃 하면 되게 여성을 많이 상징하잖아요. 근데 난만큼은 남성의 상징의 꽃이에요. 이유가 뭐냐면 보세요. 이 꽃은 우리 지금 남해안에서 제가 이제 그 찍은 사진인데요. 다른 꽃들은 피어나면서 고개를 숙이기도 하고 부드럽게 휘어지기도 하는데 우리나라의 출란이니 보출란은 등이 꼿꼿해요. 그래서 선비의 상징을 합니다. 선비처럼 뭔가 의연하고 지조 있는 그런 상징을 주기 때문에 이걸 하죠. 근데 이 난이 왜 내리사랑하고 무슨 관계 있느냐 하면은 바로 이거예요. 풀숲에서 날 때는 잘 몰라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나무나 꽃들을 보면은 환경이 좋지 않으면은 어린 것부터 먼저 죽어요. 묵은 잎부터 먼저 죽나요? 환경이 안 좋을 때 여러분 한 나무를 생각해 보세요. 지금 한창 이제는 실록이 우거졌지만은 어린 싹하고 묵은 잎이 있을 때 환경이 안 좋고 막 뭐 센 공해를 받았다 하면은 뭐부터 죽던가요? 되게 약한 것, 어린 것부터 죽습니다. 근데 이 난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사무실에 난 화분을 두고 보면 앞으로 한번 잘 보세요. 여러분이 아마 이 얘기를 듣지 않은 경우하고 들은 경우하고 좀 달라질 거라 생각하는데 나는 새 잎이 돋아나면은 묵은 잎이 죽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이제 벌브라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이 자기가 죽으면서 이 보통 그 난 애호가들은 다 잘라주죠. 죽은 것을. 그러면 그게 남아서도 뿌리의 양분이 돼서 새 것이 올라오는데 양분의 역할을 해줘요. 그래서 지극한 내리사랑의 꽃이 바로 난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만한 난이 만약에 어디 숲에서 발견됐다 하면은 난 수집가들이 금방 파헤쳐 가서 수십만의 돈을 받잖아요. 근데 옛날에 우리나라의 서해안, 남해안 도서지방에서는 이 난을 그냥 뚝뚝 잘라가지고 기침이 나거나 기관지염이 안 좋거나 기관지염이 있거나 폐가 안 좋은 사람들이 이걸 먹으면서 자기의 어떤 그 기관지염을 다스리는 그런 역할도 해주는 날고로 먹어도 괜찮은 꽃이에요. 근데 나는 워낙 귀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제 여러분들이 되게 묵은 녹차하고 난꽃을 같이 넣었다가 랩으로 씌웠다가 그 이튿날 먹게 되면은 녹차에 난꽃 향이 배어든 난녹차가 되는 거예요. 난향인 녹차. 이런 것도 여러분이 생활에서 굉장히 센스 있게 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이제 내리사랑의 두 번째 꽃 뭐죠? 개나리. 수소나. 여러분들 이제 노랗기만 무조건 개나리죠. 어떻게 제가 어디 가도 노란 거 보면 개나리한 너무 남자예요. 근데 오늘 어떻게 여기서 여성분이 이걸 개나리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지 제가 상당히 놀랐습니다. 뭐 어떻게 보면 개나리로도 보이기도 하겠네요. 산수유예요. 산수유 맞습니다. 산수유는 어떤 전설이 내려오냐면 지금까지 제가 이제 꽃의 전설을 몇 가지 얘기했는데요. 옛날에 어떤 아버지, 홀 아버지와 외동딸이 이제 함께 산골에서 살고 있어요. 근데 이 아버지가 불치병에 걸려가지고 시름시름 앓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이 외동딸은 전설에는 모든 외동딸은 다 효심이 아주 강하죠. 지극하죠. 그래서 이제 그 숲을 다니면서 아버지에게 무슨 약재가 좋을까 막 찾아다녀요. 근데 약재가 발견되지가 않아요.
그러면은 누가 나타나죠? 그렇죠. 신령이 나타납니다. 모든 전설은 지극한, 근데 이건 사실은 우리가 뭐 전설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사도 그렇지 않나요? 간절히 바라면은 이루어진다는 거. 그래서 이 효심이 딸이 막 울면서 이렇게 산골을 헤매니까 신령이 딱 나타나가지고 저기 어느 산골에 이렇게 어느 나무에 가면은 빨간 열매가 달려 있을 거다. 그 빨간 열매를 아버지에게 먹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단 절대 이 얘기는 너와 나만은 아는 얘기야. 절대 얘기하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해. 일단 신령님이 너무 감사하다 해가지고 그 빨간 열매를 아버지한테 가서 먹여요. 그럼 아버지가 갑자기 일어나죠. 예, 일어나야 돼요, 전설은. 그래서 회복이 됐어요. 그런데 모든 전설 그렇죠. 이 딸이 그 사실을 말했을까 안 말했을까요? 말한다는 데서 이제 문제가 비극이 시작해지잖아요. 그러면서 아버지 절대 이건 얘기하지 마세요. 신령님이 이러고 저러고 했어요. 그랬는데 이 아버지는 그 말을 어디 가서 너 절대 이 얘기하지 마라. 그러겠죠. 우리 딸이 그러는데 너 절대 너만 알고 있어. 이러면서 어디 가니까 빨간 열매가 있고 내가 살아났단다. 이러니까 어떻게 돼요? 산신령이 예고했던 대로 모든 사람들이 쑥대밭처럼 산을 다 회짓고 놓은 거예요. 이걸 예견했던 산신령은 절대 알리지 말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전설뿐만 아니라 모든 것도 그렇잖아요. 너무 귀하고 지켜야 될 거는 절대 입 밖에 내면 안 되는데 이러면서 하지 마라 하더라 하면서 그 소문은 삽시간에 퍼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이 산신령이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화가 나야 될 거 아니에요. 노할 거 아니에요. 노하면 우리는 뭘 해요? 벌을 내리잖아요. 그래서 이 아버지와 딸이 사는 이 집을 사태를 일으켜가지고 파묻게 됩니다. 그랬더니 파묻으니까 둘 다 죽고 갈 거 아니에요. 그때서야 이 아버지가 막 후회를 하면서 제가 잘못했으면 내 목숨을 앗아가도 좋으니까 내 딸만큼 살려주세요. 와, 역시 그때서야 자기를 후회하면서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은 간절히 바람할 때는 신설령은 절대 길을 돌아봐야 되죠. 그래서 다시 살려줍니다. 딸을. 그러면 딸은 살아났으면 어때요? 자기 아버지 죽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딸이 막 그러니까 또 신령이 녹아가지고 할 수 없이 나중에 두 사람 다 살려줬다는 것이 이 산수유에 내려오는 전설이에요. 그만큼 내리사랑이 숨어 있고 또 한편으로는 여러분이 뭐가 있나요? 우리나라에 어떤 식품의 뭐뭐 식품 사장이 텔레비에 나와서 뭐예요? 참 좋은데 남자한테 정말 좋은데 말을 할 수 없고 이러잖아요. 그게 우리가 산수유라고 얘기를 합니다. 산수유 열매를 얘기해요. 그 빨간 열매는 굉장히 강장의 작용을 해주기 때문에 스태미나이 좋다. 지구력이 좋다. 그러면 그게 어떻게 남자한테만 좋나요? 여자한테도 좋아요. 그래서 사실은 그 식품의 저기 선전 문구는 사실 좀 고쳐야 돼요. 남자한테만 정말 좋은 데가 아니라 이제는 여자한테도 좋은데 말로 할 수 없고 뭐 이렇게 나가야 되겠죠. 근데 이 산수유는 여러분들이 여기서 제가 잠깐 팁을 드리자면 이 두 나무를 여러분이 구분을 잘 못해요. 이거는 우리가 보통 공원에서도 많이 볼 수 있어요. 겨울이 지나고 햇봄이 되면은 개나리 이게 피기 전에 이거부터 먼저 펴요. 산수유가. 근데 요 꽃 본 적 있나요, 여러분들? 이거 못 봤죠? 혹시 아는 사람 있을지도 모르는데요. 에? 누가 얘기하셨어요? 어떻게 아세요, 그걸? 아, 아세요? 와, 역시 여기는 굉장히 전설적인 시영생명학교인데요. 생강나무 맞아요. 왜 생강나무를 하냐면 이게 이 꽃이나 나뭇잎을 이렇게 뜯어가지고 먹어보면 향이 생강향이 나요. 그래서 생강나무라 얘기하는데 멀리서 보면 산수유와 생강이 거의 구분이 안 돼요. 근데 문제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면 깊은 산에 등산을 갔는데요. 인가가 아무 데도 없는 곳에 노란 나무가 피어 있어요. 가까이 다가보면 거의 다 이 나무예요. 거의 다. 근데 이 나무가 있다. 이게 없고 이게 있다. 이러면은 그 지역에 옛날에 사람이 살았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산수유 나무는 사람들에게 약으로 썼던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열매만 생각을 하는데 열매뿐만 아니라 꽃도 약으로 씁니다. 그래서 이게 생강나무를 제가 생강나무도 역시 꽃차로 만들어요. 이 꽃도 독성이 없어요. 근데 이 생강나무 꽃 같은 경우는 어떤 게 있냐면 산에서 봄이 오자마자 가장 먼저 피는 것이 생강나무. 들에서 가장 먼저 피는 것은 유채꽃. 울타리 안에 가장 먼저 피는 것은 개나리. 다 색깔이 뭐예요? 노란색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햇봄에 피는 것들은 거의 다 노란색인데 대부분의 한국 남성들은 노랗다 못하다 다 개나리만 생각하죠. 그런데 이 산수유라고 하는 것은 지금 여러분이 보다시피 그 꽃에도 독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와 같이 너무 만개하지만 않는 것을 뜨뜻한 물에 우렸다가 먹어주면 함께 남자도 여자도 정말 좋은 차를 만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여러분이 좀 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 지금 꽃차를 통해서 우리는 뭐를 알았나요? 처음에 풍요, 풍요와 생명 얘기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죠? 내리사랑을 얘기했죠. 내리사랑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내리사랑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질문이 아마 나중에 이런 얘기가 나올 것 같아요. 꽃을 어떻게 그 아까워서 똑똑 땁니까?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어요. 아마 여러분 중에서도 그런 생각한 사람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경우는 솎아주는 개념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그것도 내리사랑의 일환으로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매실나무에서 매실을 열기 위해서는 매화꽃을 어느 정도 따줘야지 일조량도 많아지고 양분의 고루 배분도 되기 때문에 솎아주는 개념으로 하면 돼요. 그래서 그렇게 따면 된다 생각하시면 되고 지금 저기서 나오는 아름다운 치유라고 하는 거는 제가 실제로 여러분을 만나기 이전에 이 꽃차와 생명에 관련된 얘기를 다른 데 가서 이제 강의를 하면서 어떤 질문을 받았냐면은 그러면 선생님이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꽃은 뭐고 그 꽃차는 뭘까요? 이런 질문을 받아요. 아마 여러분들도 이 질문이 아마 나올 것 같은데 그 많은 꽃들 중에 그러면 저는 이제 일단은 뭐를 얘기하냐면은 이걸 얘기해요. 뭐죠? 목련이에요. 이미 여러분들은 목련의 철이 지금 조금 전에 봤던 모든 꽃들의 철이 지났기 때문에 내년에 꼭 해보시기를 저는 바라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목련입니다. 우리가 목련 같은 경우는 우선 이 여기 내려오는 예의 중에 목련을 여러분들이 내년 봄에 꼭 보세요. 4월에 길거리에 피어 있거나 마을에 피어 있거나 할 때 목련을 보면은 꽃이 방향이 다 한 방향으로 피어 있는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혹시 아는 바 있습니까? 어느 방향을 보고 있던가요? 에? 햇볕을 보고 있어요? 그럼 햇볕이 동쪽에 있으면 동을 보고 남에 있으면 남을 보고 서로 있으면 서를 보던가요? 위로? 위로 다 피어 있죠. 물론 아래로 피는 꽃은 거의 없죠. 다 위로 펴고 있어요. 근데 꽃이 특히 목련이 피어 있는 꽃을 쭉 가보면은 여러분이 뭐냐 북쪽 방향이라는 걸 알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련을 북향화라고도 얘기해줘요. 왜 북향화라고 하냐? 북쪽을 바라본다. 그거는 과학적인 이유가 뭐냐면 다른 꽃과 달리 이 목련은 꽃송이가 이렇게 여러분이 겨울에 보면은 털옷이 이렇게 입고 있잖아요. 그럼 해를 이제 이렇게 털옷이 벗겨지면서 꽃이 피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태양을 바라볼 때 남쪽이 더 많이 자라게 돼서요. 식생물학적으로. 그래서 이렇게 꺾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방향을 보면 전부 다 북쪽을 향해 피어 있어요. 그래서 이 북향화의 전설이 또 뭐가 있냐면 옛날에 그 하늘나라의 공주님은 다 이쁘죠. 그래서 이 하늘나라의 공주님이 너무너무 이쁘다 보니까 세상의 모든 잘생긴 남자들이 구애를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하늘나라의 공주님은 그 많은 남성들이 찾아와서 프로포즈를 해도 끄떡도 안 해요. 왜냐하면 자기 마음속에 이미 사모하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모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북쪽의 바다의 신인 거예요. 그래서 이 북쪽의 해신을 찾아가서 이제 자기가 도저히 안 되겠다. 나 혼자 사모만 하니까 막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 해신을 찾아가서는 내가 이제 구애를 해야겠다 하고 이제 갔는데 그 해신이 불행하게도 이미 아내가 있었던 몸인 거예요. 그래서 이 하늘나라의 공주님은 너무 절망을 한 거예요. 근데 나는 너무 이 꽃의 전설은 내가 사실 개인적으로 불만이 많은 것이 왜 절망하면 다 죽느냐 이게 문제예요. 절망하고 할 수 없이 바다에 뛰어내려요. 그래서 죽어버려요. 이 사실을 여러분들 모든 전설은 꼭 죽고 난 다음에 이제 이 사후약방이. 그래서 이 해신이 그 공주를 뒤늦게 건져다 놓고는 땅에 묻어줍니다. 근데 좀 납득이 안 되는 게 이 해신이 자기 집에 돌아가가지고 자기 아내에게 수면제를 먹여요. 그래 죽여요. 그래가지고 같이 나란히 묻혀놔요. 그거 내가 정말 이해가 안 돼요. 왜 그런지. 아무리 자기가 북쪽 해신이라도 그건 좀 심한 일이 아니에요. 자기 아내까지 왜 그런지. 아무튼 둘이가 묻었어요. 그 사실을 뒤에서야 하늘나라 왕이 알게 된 거죠. 자기 딸을 찾다 보니까 이미 땅에 묻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늘나라 임금님이 자기 딸이 죽은 무덤에서 피어나는 꽃은
백목련이라 이름을 짓고 그 해신의 안에서 무덤이 표현한 거는 자목련을 이름을 짓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목련에는 정말 그런 이해 못할 그런 전설이 숨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왜 목련을 좋아하냐면은 목련은 실제로 여러분이 꼭 해보시길 바라요. 저는 어떤 한 수도원에 가서 이 강의를 하고 그 다음부터는 그 수도원에서는 꼭 4월이면은 부활의 꽃으로서 이 꽃차를 마신다 그래요. 이 백목련 같은 경우는 사실은 완전 식용 100%는 아닙니다. 여러분 내년에 목련이 필 때 내가 정말 목련 꽃차를 꼭 해먹고 싶어 할 때는 첫째로 할 수 있는 꽃차는 어떤 꽃이냐면 백목련이 아니라 우리목련이에요. 우리목련은 제주도에서 자생을 했고 이 백목련은 중국에서 도입이 된 거예요. 그래서 9번은 어떻게 하냐면 이 목련은 꽃잎이 9장이에요. 그리고 우리 목련은 꽃잎이 6장이에요. 그래서 잘 안 보여요. 깊은 산, 높은 산에 가면은 이 우리 목련이 있습니다. 6장 잎을 가진. 그거는 날고라고 씹어 먹어도 아무런 독성이 없어요. 근데 이거는 차로 먹어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실제로 한약에서는 이 목련을 신이화라 그래서 축농증이나 비염이나 코 질환을 가지고 있는 인후통 이런 경우는 실제로 목련이 꽃이 피기 전에 이런 꽃 막 피기 시작한 무렵을 따가지고 쪄서 말렸다가 그걸 팔팔 끓여서 비염이나 알러지 그런 데 써먹어요. 실제로 한약으로는. 근데 우리는 그렇게까지는 많이는 못하고 저와 같은 꽃차로 한번 만들어 먹어보고 싶은 생각은 들죠. 저는 이건 정말 여러분에게 권하고 싶어요. 특히 여러분들 중에 내 아이가 만약에 혹시 아직 취업이 안 되고 그다음 내 딸이 너무너무 혼사가 아직 안 이루어져가지고 우울하다 할 때는 저는 이 꽃을 굉장히 권합니다. 여러분들이 우리목련이 안 되고 백목련이라도 상관없어요. 저 한 성에만 해도 어떤 사람은 꽃잎 하나 툭 떨어졌는데 얼굴 맞았는데 아프더래요. 그 정도로 무거워요. 여러분 알죠? 목련이. 그래서 이걸 살짝 한 몇 입만 흐르는 물에 빨리 씻어가지고 저와 같이 유리주전자나 컵에 넣고 뜨거운 물을 넣어보세요. 그러면은 이 사진으로 여러분이 느낄 수 없는 걸 현장에서 느끼게 되는데 뜨거운 물을 붓는 순간 빨갛게 목련이 빨갛게 변합니다. 마치 피를 흘리는 것처럼. 그 빨갛게 변화가는 것이 유일한 꽃 중에서 제일 강렬해요. 그래서 가슴이 아파요. 근데 그 빨갛게 변하면서 거기에서 피어오르는 향이 또 그게 지극하게 향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그걸 맡아본 사람은 그 일순간만큼은 자기 웬만한 이 현세 속세의 고통을 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아름다운 치유를 해줄 수 있는 그 꽃이 아니냐. 그래서 비염이다. 대부분 이 사람 이런 얘기를 하면 내 축농증이 있는데 비염이 있는데 먹어봐야 되겠다. 그것보다도 이 꽃에 들어있는 어떤 여러분들이 감성적인 그런 치유의 방법으로서 해주는 게 좋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이 꽃은 여러분들이 멀리서 보면 저게 뭐야 싶을 뭐 같이 보여요? 여러분 단박이 아니에요. 대부분 사람 저게 뭐야 날이야 뭐야 하다가 나중에 원추리 여러분 단박이 나온 원추리 맞아요. 이 원추리는 어느 장면이냐면은 지리산 노고단에서 제가 찍은 장면입니다. 보통 우리가 지리산의 십경 하면은 그 중에 하나가 노고단의 운무예요. 이 사진도 보니까 뭔가 흐릿하죠. 사진이 흐릿한 게 아니라 실제로 구름의 안개 속에 숨어 있어서 저렇게 보여요. 제가 이제 한날 이 꽃을 찾아러 갔는데 이 원추리는 노랑 원추리입니다. 도심에서는 되게 왕원추리가 많고 이 원추리는 노랑 원추리라고 해서 역시 지리산 거는 지리산에 있는 것은 무공예요. 그래서 이제 이걸 찾으러 이제 올라가는데 여러분들이 혹시 가시게 되면은 제가 했던 기억을 꼭 기억하셨다가 한번 자기도 한번 체험해 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올라가는 날은 태풍주의보가 내려가지고 뭔가가 좀 기상 악화로 많은 사람을 통제를 했어요. 근데 제가 운 좋게 올라가게 돼. 그래서 이제 성삼지에서 내려가지고 이제 노고단까지 다 걸어가는데 얼마나 높은 건 여러분이 아시죠? 해발고도가 높고 그리고 구름 한 개 가려 있으니까 그 길이 물에 젖어가지고 그럴 때마다 차박차박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근데 옆에 숲에서 뭔가 새 한 마리가 카카카코 하고 막 이렇게 따라오는 거예요. 카카카 딱 4글자예요. 그게 조류학자들은 카카카코 이렇게 얘기해요. 카카카코 카카카코 하고 막 따라오는 거예요. 근데 이걸 스님들은 뭐라고 얘기하면은
카카카코를 다른 말로 홀딱 벗고 홀딱 벗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처음 들어보는 이 새가 무슨 새냐면은 여름에 검은 등뻐꾸기라는 새예요. 이 새가 자라는 곳은 굉장히 청정 지역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지금 홀딱 벗고 하니까 뭔가 이상한 생각하시죠? 근데 스님들이 얘기하는 홀딱 벗고는 지리산에 올라올 때 내가 지고 있는 짐들을 하나씩 벗어놓고 올라오라 뜻이에요. 제가 우리 학생들한테 홀딱 벗고 세다면 선생님 어떻게 그래? 어떻게 선생님 입에서 그런 소리가 나옵니까? 이런 얘기예요. 근데 내가 가진 걸 하나씩 건져 벗어버리고 올라오면은 만나는 곳이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저는 실제로 올라갔을 때 이때 이 장면에 사람들이 없었어요. 근데 바람이 갑자기 막 세차게 몰아치고 그때부터 불안하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뭐 잘났다고 혼자서 온 산을 돌아다니면서 잘난 척을 하고 있는가. 막 그때서 후한막급인데 그때 이제 한치도 앞이 보이지 않는 운무 속에서 쫙 거치더니 이 노랑 원천이가 환하게 웃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 그 순간을 Amazing Grace라 얘기해요. 놀라운 은총이구나. 신이 준 은총이라는 것이 바로 이거구나. 그러니까 사람을 굉장히 교만한 사람을 꺾게 하고 그 다음에 드러내는 꽃의 모습이 바로 이런 생명의 메시지구나. 그 자리에서 저도 모르게 왕왕 울었던 그런 이제 기억이 나는데 그 다음에 이제 이 원추리 같은 거는 다른 말로 뭐라고도 얘기하냐면 헌초라고 얘기합니다. 이 헌초는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들 중에 제가 작년에 교통방송에 가서 요거 가지고 인터뷰를 한번 했었어요. 그랬더니 질문이 뭐가 나오면 내 아내가 많이 우울해요. 우울한 사람이 어떤 꽃차를 권하겠습니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원추리 꽃차를 권했어요. 원추리는 통으로 실제로 중국에서도 요리에서 쓰기도 하고 이 왜 헌자를 쓰니까 헌이라는 것은 근심헌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어머니들이 사는 마당가에는 반드시 원추리 꽃을 심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편지로 남의 어머니에게 편지 쓸 때 아무개 어머니 그동안 편안하셨습니까? 이렇게 하지 않고 자네 어머니는 어떠신가 할 때 헌당은 어떠신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헌당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그 어머니가 머물던 마당에 원추리 꽃을 심은 거예요. 왜냐하면 옛날에 어머니들은 뭐예요? 화병이 많았잖아요. 뭔가 남편은 바깥에 가서 일부 종사 안 하고 이제 여러 가지를 참고 살아. 그 칠거지역이라는 거 얼마나 나를 올검해요. 그래서 마당에 원추리 꽃을 심었기 때문에 그 어머니를 우리는 남의 어머니를 높여 부를 때 헌당이라 얘기해요. 자당보다도. 그래서 이 헌이라는 것이 바로 내 근심을 잊어주게 하는 그런 꽃이다. 그래서 원추리 꽃은 그런 탁월한 효과를 쓰기도 해줘요. 그래서 혹은 망우초다, 우울증을 없앤다 그런 의미로도 쓰기도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얘기한 것들 중에서 몇 가지 정도는 여러분의 생활에 한번 꼭 이용을 하시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이제 특히 여러분들이 도시에 있을 때는 꽃이 활짝 펴 있는 경우는 벌레가 잘 들어가니까 그거 꼭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요거는 뭘까요? 옆에 이거 이 꽃은 뭘까요? 네, 맞습니다. 어떻게 한 번도 걸러갈 데가 없이 다 대답이 나오는지 옥자마 맞아요. 옥자마 같은 경우는 저는 역시 아까 목련에 이어서 이 세 가지는 여러분의 꼭 권합니다. 요즘 이 옥자마 같은 것은 효능적으로 얘기하자면은 알츠하이머가 걸린 생쥐를, 그러니까 건망증 생쥐를 대상으로 실험을 한 결과, 그러니까 뭔가 잊어버리는 능력을 감소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치매를 굉장히 우리는 정말 너무너무 최악의 어떤 나한테 정말 치매가 안 왔으면 다 바람하잖아요. 그럴 때는 여러 가지 이야기 방법이 있죠. 예를 들어서 오늘 내가 여러분들 들려드리는 많은 이야기들을 나의 자식에게, 나의 남편에게, 아내에게 전해주면서 이야기를 되해주는 거. 그것도 치매를 예방하는 방법도 되고, 또 하나의 방법은 이와 같이 옥자마 꽃의 향기를 맡거나 꽃을 다려 먹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 옥자마의 그 향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효과를 주기도 하는데, 저는 인문학적으로 얘기하고 싶은 거는 옥자마에는 어떤 게 있냐면, 주역에도 보면 그런 얘기나, 우리 왜 쓸데없이 사람들이 너무 많은 말을 하잖아요. 너무 많은 말을 할 때 누구를 닮아라면 옥자마를 닮아라요. 함장축원의 꽃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꽃은 한번 딱 닿기 시작하면은 웬만한 사람들이 손으로 버리려고 해도 안 벌려져요. 제가 실제로 이 꽃을 찾기 위해서 이제 낮에도 가고 아침에도 가고, 이제 아침
계속 몇 시간을 걸쳐서 가봤더니 이 꽃은 해가 뜨면은 잎을 다물어요. 해가 지면 그늘에서 핍니다. 습지에서 피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한번 오므렸다 하면은 잎을 열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쓸데없이 너무 많은 말을 하면서 자기의 어떤 소모를 하는 그런 현재에 살고 있잖아. 그럴 때 본받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은 옥자마와 같은, 옥잠이라는 것은 옥비녀예요. 그 전설도 나무꾼과 선녀의 이야기가 있긴 해요. 근데 제가 다 들려드릴 수 없고, 그 다음에 이와 같이 풍요, 생명, 그 다음에 아름다운 치유에 이어서 우리는 신의 메시지까지를 얘기할 수 있는데 이건 뭐죠? 네? 수선화죠. 이 수선화 같은 경우는 제가 왜 꽃에서 신의 메시지를 여러분들에게 이제 당부를 하냐면, 실제로 신이 꽃을 통해서 막 메시지를 전해준 게 아니라 신이 전한 메시지를 누가 잘 캐치를 하면 시인들이 캐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수선화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뭐 나르시스의 신화 알죠? 연못에 비친 자기의 모습을 보니까 너무너무 예뻐서 나중에는 그 모습에 빠져 죽어서 피어난 것이 수선화다. 이런 얘기가 있는 건 여러분이 잘 아시는데, 제가 이제 태안에 어느 바닷가 갔을 때 멀리서 잡았기 때문에 이 갈매기가 좀 약간 흐릿해요. 거기를 건너가면서 이 수선화에 대한 시를 혼자 읊었어요. 이 신의 메시지가 나르시스라는 그 미소년이 연못에 비친 모습을 보면서 너무너무 아름다우면서 그 아름다운 그 연못속에 비친 자기인 줄을 모르죠. 그 미소년을 보면서 그리움에 막 사무칩니다. 그러면서 외로움을 너무너무 겪어요. 그래서 이 정호성 시인은 이러한 수선화에게라는 시를 짓게 되는 거죠. 울지 마라. 외로우니까 사람이다. 사람은 어차피 외로운 거 아니에요. 공연이 오지 않는 전화를 기다리지 마라. 눈이 오면 눈길을 걸어가고 비가 오면 빗길을 걸어가라. 저 갈대숲에서 가슴 검은 도에서 너를 바라보고 있고, 그 다음에 하느님도 어쩌다가 눈물을 흘리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비가 오는 것도 하나님의 외로워서 흘리는 눈물로 시인은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뭇가지에 새가 앉아있는 것도, 네가 물가에 앉아있는 것도 다 외로움 때문이다. 그래서 마을에 한 번씩 그림자가 내려오는 것도 외로움 때문이고, 종소리가 은은히 퍼져오는 것도 다 외로움 때문이다. 그러니까 인간은 애초에 외로움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왜 자식이 전화를 하지 않느냐, 공연이 오는 전화 오지 않는 걸 기다리지 마라 하는 그런 얘기들을 우리는 여기서 계속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또 인간은 역시 꽃에서도 뭘 또 바라느냐. 목련은 피어날 때는 너무너무 아름다운데 목련은 지면은 에이, 목련은 왜 질 때 저렇게 추해. 나 목련 안 할래.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시인은 또 얘기하죠. 왜 인간들은 지는 모습까지 아름답기를 바라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지는 모습까지도 아름답기를 바라는 것이 바로 인간의 끝없는 욕심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 복형은 시인은 목련이 피어날 때부터 질 때까지 이 시로서 인간의 모습을 얘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지분하다고 말하지 마라. 어찌 인간들은 그런 욕심이 끝도 없느냐 하고 이제 경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아름다운 치유, 그 다음 신의 메시지에 가면서 여기 나오는 등장하는 꽃이 뭘까요? 등나무꽃이죠. 이 등나무꽃은 사실은 우리 인간들이 살면서 나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더불어 살아요. 근데 일반적인 식물 중에서 더불어 살지 못하고 남한테 해를 끼치는 게 유일한 요거예요. 등나무예요. 등나무는 자기 혼자 못 살아요. 왜 그러죠? 누군가를 감고 올라가야 돼. 그래서 만약에 이 등나무가 다른 나무를 감고 올라가면 그 나무는 죽어요. 그래서 이 공생의 원리에서 제일 최악의 나무가 바로 이 등나무예요. 그래서 이 등나무가 보면은 여러분이 여기서 나온 말이 뭐가 있냐면은, 여러분 우리가 보통 살다 보면은 사람들이 서로 견해가 안 맞아요. 안 맞고 A하고 B하고 막 다툼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우리가 그걸 보통 뭐가 생긴다 얘기하죠? 갈등이 생긴다 얘기하죠. 그게 바로 저기서 나온 말이에요. 갈등이 생긴다 할 때 이 갈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여러분이 칡나무는 우리가 칡나무 뿌리를 뭐라고 하죠? 갈근이라 얘기하죠. 칡나무는 갈이에요. 등나무예요. 칡나무는 항상 왼쪽으로 감고 올라가려고 해요. 등나무는 오른쪽으로 감고 올라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둘이 만나면 어때요? 서로 지가 먼저 올라가라고 막 다툴 수밖에 없는 거죠. 생물학적으로. 그래서 나온 것이
칡나무와 등나무가 서로 공존하지 못하는 거, 서로 타협하지 못하는 것에서 나온 말이 갈등이에요. 그래서 칡나무 갈, 등나무 등. 그래서 갈등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아유 나 저기 내 남편하고 갈등이 생기기 시작했어. 내 며느리하고도 지금 내 며느리 된 지 얼마 안 됐는데 갈등이 생겼어. 그거 뭐냐면은 시어머니는 등나무고 며느리는 칡나무예요. 그럴 때 어느 한 사람이라도 한 발짝만 양보하면은 서로 감고 올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갈등이라 하는 언어도 역시 하나의 신의 메시지로 볼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나와 보이는 것이 등나무가 저와 같이 막 오는 거죠. 근데 이 등 같은 경우는 실제로 중국에서는 등화채라 그래서 이 등나무 꽃도 생으로 먹어도 됩니다. 그래서 뭐 그냥 요즘 같이 너무 더울 때는 뭐 이렇게 아이스볼에다가 꽃 얼음을 해서 여러분이 정말 살아가는 거는 내가 창조하기 나름으로 생활을 굉장히 행복하게 해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꽃으로만 먹는 게 아니라 날 것을 꽃에 띄워서도 되고,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집안에서 큰 잔치가 있고 아주 훌륭한 손님을, 너무 귀한 손님을 모시게 됐다. 그럴 때는 진수성찬의 요리보다도 가운데 여러분이 먹을 수 있는 꽃을 그분에게 각각의 꽃에 맞춰가지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만약에 내가 우리 식구 중에서 갈등을 일으키는 식구가 있다면 그 아이의 생일에 맞춰가지고 그 아이 꽃차를 만들어 보세요. 그러니까 만약에 4월생이라면 목련을 가지고 하면 되고, 지금이 우리가 7월인가요? 지금 여러분 주변에서 무슨 꽃이 피던가요? 에? 한창 뭐가 피어 있나요? 아카시? 능소화? 예, 좋아요. 아카시도 꽃차 만들고 능소화도 꽃 만듭니다. 근데 능소화는 제가 오늘 여기 본래 스케줄에 없던 내용을 잠시만 하자면, 여러분이 능소화 하면은 어떤 그 불편한 진실을 알고 있나요? 능소화 꽃가루를 만져서 눈에 하면 눈이 먼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게 독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건 아니에요. 진실은 뭐냐면,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능소화를 꽃차를 만들고 싶을 때는 일단 술을 다 빼야 됩니다. 술을 다 빼고 반드시 손을 씻어야 돼요. 그 이유는 술에 독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수술의 끝이, 앞으로 여러분이 가서 자세히 보세요. 끝이 갈고리처럼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걸 만지고 내 눈을 만지면은 그 갈고리 같은 술이 망막을 흠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눈이 먼다는 그런 오류가 있는 거예요. 독이 있어 그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빼고 그걸 잘 말렸다가 꽃차로 먹기도 합니다. 단 중요한 거는 임신부는 먹으면 안 돼요. 그래서 그런 걸 여러분이 아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여러분이 보여드린 거, 이건 무슨 꽃 같아요? 얼마 전에 핀? 지금 찔레꽃 다 졌죠. 찔레꽃 같은 경우도 역시 너무너무 아주 우리나라 민족사에 정말 참 슬픈 어떤 전설이 내려오는 것이 바로 찔레입니다. 고려 때 찔레라는 소녀가 몽골에 우리가 공연을 굉장히 많이 붙들려 갔죠. 그래서 이 찔레도 억지로 끌려갔습니다. 끌려갔다가 거기서 다행히 운 좋게 아주 마음씨 좋은 주인을 만나가지고 좀 잘 살아도 자기 가족들 보고 싶어서 늘 우울한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씨 좋은 주인은 결국 보내줘요. 고려를 다시. 돌아오니까 10년 만에 돌아오니까 자기 가족들이 있던 집이 있나요? 없어요. 동생을 부르러 온 데 돌아다녀도 없어요. 결국은 찔레가 절벽에서 떨어지고 죽고 맙니다. 죽고 마는데, 여기서 나온 말이 뭐냐면, 우리가 지금 보면은 종군 위안부들을 지금도 여러분들이 뭐 일본 대사관 앞에서 이제 막 이렇게 일본에 우리가 항의하기도 하고 하는데, 사실 여러분들이 종군 위안부를 볼 때 시각이 어떤가요? 그 할머니들을 정말 불쌍과 연민으로만 보는가요? 그분들이 옛날에 전쟁이 끝나고 돌아왔을 때 동네에서는 어떻게 봤을까요? 좋게 봤을까요? 쟤는 정말 나라를 위해서 헌신한 여성으로서 우리가 돌봐줘야 된다? 안 했어요. 굉장히 버림받았어요. 몸을 버린 여자로. 몸을 버린 여자는 우리는 보통 뭐라고 얘기하나요? 속어로 환양년이라고 하잖아요. 그 환양년이라는 말이 굉장히 슬픈 전설이에요. 찔레가 돌아왔는데, 고향에 돌아왔는데 환양이 왔다고 하는 거예요. 환양에 왔어요. 환양한 여자예요. 그래서 고향에 돌아왔는데 동네 사람들은 이 여자가 서방질한 여자로 손가락질하고 어디 가서 몸 붙일 데가 아무 데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환양녀가 나중에 이렇게 말을 걷다가
들어가면서 양, 여인 하다가 년이라는 비속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찔레에서 이런 말들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바라볼 때도 이러한 배경이 있었던 걸 잘 바라보고 함부로 얘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 그걸 우리는 계속 이제 알게 되는데 이 찔레 같은 경우도 자기가 자기 동생과 어머니를 두고 온 그걸 바라보기 위해서 염원을 하다가 이제 그렇게 된 거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끝으로 여러분들에게 이제 보여드릴 것이 이거는 여러분들이 못 맞힐 것 같아요. 이건 이제 마지막으로 질문 드리는 건데 이거는 진짜 모를 것 같아요. 무슨 꽃일까요? 에? 치자꽃. 이제 답이 틀린 답이 하나씩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 치자꽃처럼 보이죠? 에? 구절초꽃 비슷하게 보이죠? 예. 감꽃? 가지꽃? 이제 흰색 꽃이 다 이제 총총 출동되기 시작해요. 여러분들이 이 꽃을 모를 거라. 예, 제가 보람이 있어요. 여러분이 모르는 것도 제가 하나 좀은 알고 있어야 되죠. 이 꽃은 차나무 꽃입니다. 차꽃이에요. 여러분들이 혹시 그 앞으로 아들 장가갈 계획이 금년에 있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들 중에 곧 며느리 보실 분. 아, 그래요? 언제 며느리를 봐요? 아, 9월에 봐요. 그럼 아직까지 함 안 보냈죠. 그러면은 제가 했던 얘기를 한번 듣고 한번 해보세요. 차나무는 옛날부터 우리가 그 고려 때부터 어떤 풍속이냐면 차 씨앗은 이 나무가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는 것이 다른 꽃들과 굉장히 특이해요. 달라요. 다른 꽃들은 여러분들 봄에 꽃이 피고 여름에 꽃이 피면 가을에 열매를 맺죠. 근데 차나무 꽃은 모든 꽃들이 다 진 가을에 서리가 내릴 때 저 꽃이 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저 꽃이 진 다음에 그 이듬해 다른 꽃이, 그러니까 여기 꽃이 피고 여기도 꽃이 피어 있는데요. 이 꽃이 지고 나면은 그 이듬해 이 자리 열매가 맺혀요. 그리고 그 옆에 다른 다리에 또 꽃이 피어요. 그래서 다른 나무와 달리 이거는 열매와 꽃이 함께 보고 피는 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뭐라 하면 실화상봉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열매와 열매 실자와 그 다음에 꽃 하자와 이게 서로 마주보고 피는 꽃이다 그래가지고는 실화상봉수를 얘기하는데요. 그래서 이 꽃이 특이한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씨앗을 심을 때 이 씨앗을 2개 심고 이렇게 하면은 하나만 심으면 잘 안 나요. 2개가 심으면 아예서 만나서 같이 올라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뿌리가 키는 제 키보다 작아요. 근데 뿌리는 심지어 3m, 5m까지 자라요. 그래서 직근성이에요. 그래서 한 번 심으면 그 자리에서만 자라지 옮겨 심으면 죽기 쉬워요. 그래서 옛날부터 우리나라에 그 며느리를 만날 때 너는 일부 종사하여라. 무슨 뜻인지 알겠죠? 뿌리가 쭉 내려간 거를 옮겨 심으면 죽기 쉬워요. 그러니까 너는 우리 집 와서 우리 집 귀신 되어야 된다. 이런 뜻 하나. 그 다음에 실화상봉수. 꽃과 열매가 서로 마주보고 피고 그 다음에 1년 내내 풀어요. 그러니까 정열을 지키고 내 아들과 네가 항상 부부금슬 좋게 살아라. 그런 뜻을 가져요. 그래서 옛날에 이 차 씨앗을 봉에서 넣었다 그래가지고 옛날에 뭐냐면 이걸 봉차라고 그랬어요. 요즘 여러분들이 예단을 보내면은 함을 보낸다, 예단을 보낸다 그러죠. 근데 봉차, 이게 나중에 봉치, 봉채 이렇게 이름이 나옵니다. 여기 혹시 어머니들 중에 옛날에 봉채 받았다고 얘기하는 거 기억나시는 분 계세요? 그게 우리나라를 통해서 일본으로 전해져 내려갑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의미가 우리들 문화에 깊숙이 들어야 하는데 지금의 모든 사람들은 왜 봉채라는 것이 나온 말인지 모르잖아요. 차 씨앗을 봉에 넣을 때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저는 우리 젊은이들에게 이건 남자만의 얘기가 아니야. 사위를 만날 때도 사위 너 절대 내 딸만 평생 보고 살아라. 이런 뜻으로서 차 씨앗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하는 거는 굉장히 어떤 우리 혼례 풍습에는 굉장히 권장할 만한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다른 것에 비해서 이 차나무 꽃 같은 경우는 가장 마지막에 서리가 필 때 피어요. 급하지 않아요. 그래서 기다림의 메시지를 제대로 전해주는 그런 것으로서 볼 수 있죠. 그래서 제가 이와 같이 이 꽃들을 우리 한국에 33가지 꽃들을 정리해서 했는데
혹시 뭐 여러분들이 이제 필요하게 되면은 시흥시에도 아마 도서관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도서관에서 좀 빌려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마지막으로 여러분 들려드리고 싶은 시가 바로 이거예요. 고은 선생님은 우리나라에서 노벨 문학상을 지금 받을 수 있을 만큼 굉장히 뛰어난 문인입니다. 근데 이 시를 보세요. 단단해요. 여러분 이 정도는 외울 수 있죠. 내려갈 때 보았네. 올라갈 때 못 본 그 꽃이에요. 무슨 뜻인지 알죠? 여러분이 산을 올라갈 때도 어때요? 전부 다 산에 뭐가 있는지 전부 시시시시 다 올라가요. 내려올 때서야 뭐 이제 내려와가지고는 한 잔들 먹자는데 바로 우리 인생길이 아닌가요? 여러분이 경쟁 구도에서 올라갈 때 한데 비로소 우리가 고통을 받거나 우울하거나 상처가 있을 때 비로소 내 삶에 꽃이 들어와 있는다는 거. 굉장히 함축성 있는. 정말 이 시 정도는 여러분이 이 강의를 들은 분들은 외워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끝으로 들려드리고 싶은 거는 이 시흥 생명은 사랑학교의 강의를 들으신 분들이 바로 이와 같은 얘기 아닌가 싶어요. 지금 그 생텍쥐베리의 어린 왕자의 장면이 있는 그 컵인데요. 여기 보면은 이런 얘기 나오죠. 사막이 아름다운 것은 사막은 겉으로 보면은 끝없는 건조한 사막이지만은 어딘가에 반드시 샘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생은 내가 물부터 시작했지만 우리 몸에 들어있는 물을 내가 어떻게 잘 관리를 해주고 물을 잘 먹어주느냐. 그걸 하기 위해서 우리는 꽃을 찾아 떠났고 그 다음에 꽃을 찾아 떠났고 꽃차를 마셨어요. 그거는 어디 몸에 좋더라. 그것보다도 꽃의 본성이 나에게 옮겨오도록 여러분이 해야 된다는 것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게 할 때 여러분은 정말 생명을 제대로 누리면서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울고 싶을 때 울지 마시고 꽃을 보십시오. 아시겠죠? 수고하셨습니다. 생명도시 시흥